나는 단지 책자에 여인의 이름을 적었을 뿐인데 그 위에 신기하게도 그녀의 모든 정보가 떠올랐다. 가정 주소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옷 사이즈까지도 한치 오차가 없었다. 나는 이 신기한 책자를 악인책이라 이름 붙였다. 천영옥에 끌려온 모든 죄수들이 그 위에 기록된다. 그리고 나에게도 적자는 수련을 제공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사내들이라 오늘처럼 여자아이가 온 건 드물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몇 번 더 바라봤다. 그러나 소녀는 사납게 나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곤선승에 묶여 진기를 운용할 수 없어 꼼짝없이 당할 뿐이었다. 등 뒤에서 전해지는 살기를 느낀 나는 고개를 돌리며 무력하게 웃었다. 그렇게 노려보지 마. 널 잡아온 건 내가 아니잖아.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빛 속의 살기는 전혀 줄지 않았다. 나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녀를 끌고 길을 재촉했다. 자월은 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의 실력은 청창계에서 그 늙은 괴물들을 제외하면 또래 중에 더 이상 적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필 자양종의 늙은이들이 비겁하게 계책을 써 그를 잡았다. 그래서 지금 자양종의 천영옥으로 끌려온 것이다. 그는 생각지도 못했다. 천영옥을 지키는 자가 겨우 연기기 수준의 폐물일 줄은. 2시즌이나 걸어간 끝에 자월은 천영옥을 보았을 때 눈에 가득한 것은 믿을 수 없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소위 천영옥은 언제나 어둡고 음산한 곳, 온통 형구와 쇠사슬이 얽힌 혼돈의 땅이었다. 그러나 눈앞에 드러난 것은 한 봉우리였다. 하지만 내 눈앞에 드러난 건 한 산봉우리였다. 나는 그를 산허리의 한 집 앞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다. 됐다. 여기가 앞으로 내가 지낼 곳이다. 처음엔 조금 낯설겠지만 여기 온 사람들은 곧 익숙해지더라. 자월은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살폈다. 여기가 바로 자양동의 경지인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천영옥 말이야. 이미 도착했으니 이제 내 결박을 풀어도 되지 않겠나. 나는 가볍게 기침하며 문제없지.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해라.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와라. 다른 사람들과 시비는 만들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낼 거다. 말을 하며 나는 곤선승을 걷어들였다. 그러나 자월은 마치 귀신처럼 갑자기 덤벼들었다. 그가 두 손으로 내 목을 움켜쥐려 했다. 폭발하는 기운이 작은 뜰 전체를 날려버릴 기세였다. 그가 내게 닿기 직전 끝없는 살기가 순간 퍼져나갔다. 온 산봉우리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자월의 동공이 수축했다. 마치 태고의 대능자가 자신을 노려보는 듯 온몸이 꼼짝도 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동자엔 감정이 없었지만 몸속 진기는 끊임없이 팽창했다. 경계도 이 순간 계속 치솟았다. 심지어 천지조차 색을 바꿨다. 대겁의 대능자, 자월의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조금만 더 압박이 내려오면 반드시 산산조각 날 것이다. 산봉우리의 다른 마도인들은 모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에휴, 또 누군가 잡혀왔구나. 아마 또 집을 날려버린 거겠지. 그러게, 허시성을 가진 자는 뭘 해도 안 화내더니 내가 집만 날리면 바로 화내더라. 한번 화내면 본체를 드러내니 누가 버티겠냐. 우린 얌전히 있는 게 낫지. 조금 있으면 아마 풀리겠지. 산봉우리 위로 검은 구름이 뒤덮이고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자월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절망과 무력감이 밀려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나는 차갑게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까 내가 화낼 거라고 했지? 말이 끝나자 내 한 손에서 쏟아져 내린 압력이 자월을 식은땀 범벅으로 만들었다. 숨조차 못 쉬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흐릿한 시야 속에 보인 건 내가 아니라 오래전에 죽은 증조모가 자신을 부르는 모습이었다. 그 성이 허시인 사람은 내가 뭐래도 화내지 않는데 하필 내가 집을 뒤엎으니 화를 내더라. 화가 나면 곧바로 본체를 드러내지. 그걸 누가 버티겠어. 우리 그냥 얌전히 있자. 곧 흩어질 거야. 산봉우리가 검은 구름으로 소용돌이치고 깊은 어둠에 빠져들었다. 쯔위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고 절망과 무력감이 그의 숨조차 앗아갔다. 나는 차갑게 그를 훑어보며 말했다. 아까 말했지. 나 화 잘 낸다고. 말이 끝나자 한 손을 내리치니 미묘한 압력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고 순식간에 쯔위에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졌고 아찔한 순간 그가 본 것은 내가 아니라 오래전에 죽은 증조모가 손짓하는 모습이었다. 그걸 보고서야 나는 한숨을 쉬고 들어 올렸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러자 공간의 미압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마치 정지가 풀린 듯했다. 쯔위에는 벌컥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마의 땀은 이미 머리칼 끝을 적셨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두 눈에는 공포만 가득했다. 나는 그 앞에 다가가 쭈그려 앉아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쯔위에 맞지? 집부터 고쳐 그전엔 밥금지야. 그리고 다음에 또 집을 엎으면 내 정수리를 내가 엎어버릴 거다. 쯔위에는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고 내가 떠난 뒤에야 겨우 숨을 돌렸다. 새로운 그 사람 괜찮지? 옆에서 3명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기운으로 보아하니 최소한 화신 이상은 돼 보였다.
쯔위에는 경계하며 고개를 들었고 살짝 손을 허리 뒤로 가져가 언제든 싸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동작만 보고도 그가 뭘 하려는지 알아챘다. 앞장선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도 똑같이 여기 갇힌 신세야. 온 건 그냥 한마디 하려고. 다음엔 절대 집을 또 없지 마. 우린 아직 몇 년은 더 살고 싶거든. 그 말에 쯔위에는 더 놀랐다. 다 갇힌 거라고? 설마 모두 마도에 속한 자들인가?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그는 앞선 남자의 허리에 부서진 옥패를 알아챘다. 그 위엔 천마전만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절반뿐이었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천마전의 것이었다. 그 말에 앞선 남자가 놀라 쯔위에를 유심히 살피더니 떨리는 손을 들어 물었다. 설마 성녀님이신가? 쯔위에는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했다. 당신은? 신분을 확인하자 남자는 그대로 눈물을 쏟았다. 나는 아자당의 당주 잔인텐이다. 쯔위에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 이름을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 말로는 잔당주는 이미 전사했다 했다. 설마 자양종의 금지구역 안에서 살아있을 줄이야. 게다가 그녀가 기억하던 잔당주는 위풍당당한 인물이었는데 발걸음 한 번이면 청창계 전체가 덜덜 떨 것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눈앞의 이 모습은 상상만큼 날카롭지 않았다. 정말 잔 아저씨가 맞나요? 잔인태는 몹시 격앙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성녀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예전에 성녀가 갓 태어났을 때 그는 정파수 세우슬 토벌에 나섰다가 그 길로 자양종의 금지구역 감옥에 갇혔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여기서 거의 20년을 버틴 만큼 이곳의 규칙을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한 당신이 해를 입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쯔위에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곁에 선 두 사람을 경계하며 바라봤다. 잔인태는 급히 소개했다. 아가씨, 염려 마십시오. 이 두 분은 각각 난이의 포항과 서역 천지교의 장로 저우양이요. 쯔위에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들은 청창계에서 이름난 마도 강자들이었고 게다가 고왕은 벌써 반어 경지에 올랐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런데 여기까지 잡혀오다니 그제야 쯔위에는 깨달았다. 여기 갇힌 자들은 하나같이 마계의 이름난 인물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야하게 물었다. 잔 아저씨, 그 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죠? 여기 갇힌 사람들은 전부 마도에서 이름 있는 자들인가 보군요. 잔 아저씨, 그 자와 얼마나 아십니까? 말을 들은 쯔위에가 천천히 일어섰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곁에 두 사람을 바라봤다. 장을 본 천이 그 모습을 보고 급히 설명했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이 두 분은 각각 남옥의 고왕과 서역 천지교의 장로이십니다. 주양자가 옆에서 불만스레 중얼거렸다. 이분들은 모두 청창계에 아주 이름난 마도 강자들이지요. 게다가 고왕은 이미 오래전에 허공을 벗어난 자인데 여기까지 잡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여기에 갇힌 이들이 모두 마도에 이름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곧바로 고개를 들어 이야해하며 물었다. 잠숙, 그 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장운천은 오래 생각한 후에야 입을 열었다. 내가 아는 건 그의 이름이 허칭이라는 것뿐. 그 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내가 처음 잡혀왔을 땐 철라우가 실제로 존재했었고 인원도 10여 명에 불과했네. 모두 청창계에서 이름난 마도들이었지. 그러다 이후에 여길 관리하던 자양종 장로가 어이없게 사라졌고 결국 그의 유일한 제자, 즉 저 아이가 이 철라우를 지키게 되었네. 그 때문인지 약 8년 전쯤 철라우의 죄인들이 합심해 경계가 약해진 틈을 타 탈출을 시도했지. 그땐 나는 그들과 손잡을 생각은 없었고 다만 그 힘을 빌려 다른 쪽으로 도망치려 했네. 여기까지 말하자 장운천은 목을 한번 삼켰다.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옆에 고왕과 주양자 또한 경계하는 기색을 드러냈다. 그때 그 10여 명의 마도들, 약한 자라도 모두 화신급이었지. 이 경계만이 아니라 자양종 전체가 나섰어도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깨달았지. 그 아이의 힘이 우리가 본 것 이상이라는 걸. 쯔위에는 장운천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놀라움에 빠졌다. 그렇게 젊은 자가 벌써 8년 전부터 남들이 도달 못하는 경계에 올랐다니. 장운천 세 사람도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만약 그때 잠시라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부대와 함께 돌파했다면 그때 죽은 100여 명의 마도 속에 자신들의 시체도 있었을 것이다. 쯔위에는 두려움 가득한 얼굴을 보였고 장운천은 조금 안도하며 말했다. 아가씨 너무 염려 마십시오. 허칭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해치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8년 전부터 철라우가 무너졌을 때도 그의 힘이라면 쉽게 다시 세울 수 있었을 텐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산봉우리 곳곳을 수련처로 만들고 마음을 닦는 장소로 삼았으며 우리에게도 실력을 키우라 격려했으니까요. 이를 들은 주양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기에 갇힌 자들은 다 극악무도한 자들이잖아. 보통은 내가 약해지길 바랄 텐데 어째서 실력을 키우게 두는 거지? 주양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왜냐고 묻자 장운천은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그의 눈에는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도 파도조차 일으키지 못할 거라 생각하겠지. 주양자는 이 말을 듣고 그 금지된 땅을 지키는 사내를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요즘 새로운 자들은 툭하면 집을 부수니 내가 집 하나 짓는 것도 시간이 꽤 드는 법이거든. 이번에 잡혀온 천마교 성녀는 나와 나이가 비슷해서 좀 다루기 쉽겠다 싶었는데 예상과 달리 전과 다를 게 없네. 산에 오자마자 집을 부수다니. 이 마도놈들은 왜 이렇게 얌전하지 못한 거냐. 예전에 내가 처음 스승 따라 왔을 땐 철라우 안에 마도가 무려 100여 명 있었지. 매일같이 수련이 폭발적으로 늘어 1년도 안 돼 화신에 들고 2년 만에 합체, 3년이면 반보 도약이었지. 지금 내 수련이 어디까지인지는 나조차도 잘 모르겠다. 어쨌든 수련은 많을수록 좋고 산 위에 산이 있다는 건 나도 아는 법.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놈들이 진심으로 나를 인정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발걸음은 산봉우리 위에 서는 데로 향했고 그곳에서 도포를 입은 한 남자가 산정의 바람을 마주하며 앉아있었다. 그를 보자 나도 모르게 안도하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처음 사부님을 따라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리면 청감옥에는 무려 100명이 넘는 마두가 있었지. 매일 수련이 눈부시게 올랐고 1년도 안 돼 화심에 들어섰어. 2년 만에 합체 단계에 이르고 3년 만에는 반 걸음만 더 가면 도결에 닿을 정도였지. 지금의 내 수련은 나조차도 어느 경지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어쨌든 수련은 많을수록 좋은 법. 산 위에 산이 있다는 이치는 나도 알고 있지. 하지만 대체 어떻게 해야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인정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산 정상에 서는 데에 이르렀고 마침 도복을 입은 한 남자가 산정에 거센 바람을 맞으며 앉아있는 게 보였다. 그를 보자 나도 드물게 한숨 돌리며 마음이 놓였다. 예전에 내가 직접 이 대사형을 금지된 땅으로 데려왔을 때 참 의아했었지. 나중에야 한 장로가 엽검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걸 알았다.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거였지. 하지만 엽검은 단호히 거부했고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한 번에 남내 장로를 베어버렸어. 그 일로 그는 중죄를 지어 이곳에 버려진 거지. 물론 제자가 같은 문파 장로를 죽인 건 대죄지만 난 오히려 그를 높이 평가했어. 무슨 일이든 결과만 따지면 진정한 검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엽검은 내 기운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다. 오늘도 또 마도 한 명을 데려왔군. 나는 옆에 앉아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요즘 마도 놈들 힘이 정말 강해. 조금만 건드려도 집을 날려버리지. 말을 마치고 나는 주머니에서 다구를 꺼내 혼자서 차를 마셨다. 엽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눈엔 집을 날리는 건 사소한 일이었으니까.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천지의 위력을 불러와 마도를 누르곤 하니 그는 언젠가 내가 힘을 제어 못하고 산 전체를 쓸어버릴까 두려운 거지. 허형, 넌 가끔은 스스로 절제해야 해. 아무리 이곳에 제약이 많다 해도 내 위세는 막기 힘들 테니까.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슬쩍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너 곧 돌파할 것 같더라? 엽검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한 걸음 모자라.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 검수는 보통의 수련자와 달라. 돌파하려면 남들보다 더 험한 길을 가야 하거든. 보통의 수련자는 기회만 있으면 넘어가지만 검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깨달음이지. 아, 맞다. 며칠 전 종주가 또 사람을 보냈어. 너더러 주봉으로 가서 무슨 일 좀 맡으라더군. 또 무슨 귀찮은 일이겠지. 난 안 가. 어차피 그 늙은이도 나를 어쩌지 못하니까.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작년에 그 자가 나더러 묘선봉을 맡으라 했거든.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그 늙은이가 묘선봉 핑계로 미녀들 보러 가려는 속셈이었지. 기분이 좋아진다나 뭐라나. 쳇, 늙은 새꼴놈. 엽검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너도 몰래 가본 적 있잖아? 그게 같냐? 난 아직 젊은데 그 늙은 새꼴은 1000살이 넘었잖아. 내가 몇 번 더 본 게 어때서. 당당한 내 모습에 엽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내가 주봉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 여긴 대부분 마도들이라 오래 같이 있으면 마음이 흐려질 수도 있어. 허형의 실력이라면 다른 맥을 세울 수도 있지. 그럼 이 무명봉에도 활기가 돌 테고. 나는 손을 저으며 거절하려 했는데 오히려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맞아. 지금 이곳에 마도는 몇 명 안 되고 제공되는 수련도 많지 않아. 그럼 내가 제자들을 모집하면 되잖아? 악인책에 이름만 올리면 앞으로 내가 직접 그들을 키우면 되고 이게 마도끼리의 관계를 다지는 것보다 더 단단하지. 하하하. 엽검. 내 머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나는 크게 웃으며 허공으로 솟구쳐 긴 무지개가 되어 하늘로 사라졌다. 엽검은 땅에 떨어진 찻잔을 바라보며 마음도 점차 멀어져 갔다. 우리 여기는 대부분 마도라서 오래 접하다 보면 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지. 형님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다른 한 계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무명봉에도 더 활기가 돌겠죠. 나는 손을 저으며 거절하려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나를 깨우쳐줬다. 맞아. 지금 이곳 마도는 몇 명 되지도 않고 제공되는 수련력도 많지 않다. 하지만 내가 제자들을 모집할 수도 있잖아. 악인 측의 기록만 된다면 앞으로 내가 직접 그들을 키워주면 되지.
이게 마도끼리의 관계를 다지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잖아. 하하하. 엽검. 내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줄 몰랐네. 나는 크게 웃으며 공중으로 솟구쳤다. 긴 무지개로 변해 하늘로 사라졌다. 엽검은 땅에 쓰러진 찻잔을 바라보며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다. 전생에서는 허칭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번 생의 운명도 전부 바뀐 건가? 어느 날 황혼. 나는 욕을 하며 무명봉 꼭대기로 돌아왔다. 원래는 주봉에 가서 종주 그 늙은이를 찾으려 했는데 그 늙은 생마가 전날 몰래 묘선풍에 갔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지금은 다른 장로들에게 신문받고 있다. 종문의 모든 일은 전부 3일 미뤄졌다. 원래는 간신히 그 늙은이랑 상의 좀 하려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런 일이 터지다니 정말 정상이 아니구나. 가려면 최소한 나라도 데려가지. 작은 마당으로 돌아와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 안에는 기품 넘치는 한 청년이 마당에서 눈을 감고 길을 다스리고 있었다. 엽검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지만 내가 싫어하는 표정을 보자 그는 또다시 내가 왜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다. 형님, 이번에 주봉에 가서 혹시 골치 아픈 일이라도 겪으신 건가요? 허허, 그 얘기만 해도 화가 난다니까. 어제 내가 그 늙은 새끼가 자기 절제를 못한다 했더니 결국 어제 묘선풍에 가다가 그대로 잡혀버렸어. 30여 명의 봉주와 70여 명의 장로가 사흘 밤낮 신문 중이야. 나는 완전히 헛걸음 친 셈이지. 엽검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꽤 복잡했다. 전생이든 이번 생이든 그의 마음속에서는 종주는 늘 침착하고 노련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와 접촉한 뒤로 갑자기 깨달았다. 자신이 알던 자양의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그 노련한 천문 종주마저도 지금은 생마로 변해버렸다. 이런 반전은 이미 단련된 마음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세계관이 무너졌을 것이다. 그나저나 내가 날 찾은 건 이 일 때문만은 아니겠지? 맞아. 여전히 전에 말한 것 때문에 나는 문턱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 수련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랑 이야기 좀 하려고 온 거야. 나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나한테 물어봐도 소용없어. 나는 검수도 아니잖아. 하지만 내가 듣기론 대부분의 수련은 실전에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더라. 내가 여기에 온 이후로 오랫동안 제대로 싸운 적이 없지? 우리 한번 겨뤄볼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엽검은 즉시 경계했다. 자신의 처지도 잘 알고 있었기에 겨룬다고는 했지만 자칫하면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모른 채 죽겠지. 나는 그의 두려움을 눈치채고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겨루기라면 내가 화신 경계까지만 힘을 억제할게. 엽검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형님이 진짜 힘을 억제한다면 내가 보기엔 당신이 꼭 우위는 아닐거려. 나도 웃으며 말했다. 왜냐고? 검수는 동급에선 무적이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엽검의 기운이 순간 폭발했다. 나는 얼굴을 굳히고 눈빛을 모았다. 그리고 온몸의 기운을 화신 경계로 끌어올렸다. 엽검은 공중에 서서 마치 신선처럼 세상을 내려다봤다. 형님, 각오하시오. 낙엽검이 순식간에 수많은 잔영의 검으로 갈라지며 한 발 한 발 다가와 피할 틈조차 없었다. 나는 손을 들어 진기를 모아 수많은 검기를 앞에 막아냈다. 엽검의 입꼬리가 옅게 올라갔다. 형님이 정말로 힘을 억제하신다면 꼭 제 상대가 되리란 보장은 없을 겁니다. 나도 미소를 지었다. 왜냐고? 검수는 동급에선 무적이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엽검의 기운이 순식간에 폭발했다.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시선을 날카롭게 모았다. 그리고 온몸의 기운을 화신 경계로 끌어올렸다. 엽검은 허공에 서서 마치 신선처럼 중생을 굽어보았다. 형님, 각오하시오. 엽검의 칼끝이 순식간에 수많은 잔영으로 갈라지며 검의 의지가 한 걸음씩 조여오니 도무지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손을 들어 진기를 모아 수많은 검기를 앞에서 모조리 막아냈다. 엽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손에 검날을 휘둘렀고 순식간에 무명봉의 연기가 끊임없이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그의 수법을 똑똑히 본 나는 바로 그 수라 확신했다. 엽검의 주위에 아지랑이 같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한 줄기 잔영이 그를 둘러 맴돌았다. 등 뒤에 또아리를 튼 교룡 같았다. 그의 검날이 내려치는 순간 순식간에 공간이 격렬히 뒤흔들렸다. 무슨 일이지? 무명봉 위에서 잔인텐 등은 곧장 허공으로 솟구쳤다. 사방에서 압도적으로 밀려오는 기세를 느끼고 감탄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들 검수는 초기에 반드시 싹을 자른다 하지. 지금 이 한 검이 과연 하늘을 거스르네. 자월이 늦게 도착해 흐르는 검기가 향하는 곳을 보며 마음속으로도 믿기지 않았다. 삼촌, 이 금지지 안에 검수가 또 있었나요? 이 무명봉에서는 누구를 건드려도 그 검수만은 건드리지 마라. 검수는 원래 살인의 이유가 필요 없으니. 자월의 솜털이 곤두섰다. 그는 자기 또래의 이 경지면 이미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 여겼는데 생각지 못했다. 이 무명봉에 천재와 요재가 이렇게도 많을 줄은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 이곳에 금제가 없었다면 검의 위세만으로도 온 무명봉을 산산이 부숴버렸을 것이다. 바로 그때 엽검의 위압이 순식간에 내 쪽으로 몰아쳤고
발 아래 대지가 계속 갈라졌다. 마당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진법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 녀석, 내가 사는 대까지 부숴버리려는 건 아니겠지.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머리 위로 덮쳐오는 무상의 거미를 향해 왼손을 번쩍 들어 황금빛 광채를 내질렀다. 공간에 찢어지는 듯한 용성이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검기가 와해되고 흉포한 거미가 난무하며 무명봉의 대맹마저 누더기처럼 찢어 놓았다. 옆검의 안색이 변해 급히 검을 휘둘러 되돌아오는 검기를 막았다. 막아낸 바로 그 순간 온몸이 백장 밖으로 거칠게 튕겨나갔다. 허공에서 멈춰 서고 나서야 그제야 깨달았다. 검을 쥔 손이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진기가 참으로 순수하군. 내가 반어의 문턱에 들었다 한들 그의 화신 수준만 상대해도 은근히 밀리는구나. 이 녀석은 정말 괴물이다. 옆검이 속으로 한마디 내뱉었지만 뜻밖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검날에서 공명이 일어나고 곧이어 무명봉 위아래로 자줏빛 기운이 솟구쳤다. 나는 허공을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정말로 저 녀석이 계기를 잡았군. 잔인텐 등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바로 검수의 강함인가. 반어를 돌파하면 곧장 천지의 울림을 일으킬 수 있다니. 다들 멍하니 서서 뭐 하느냐. 이런 기연을 놓치면 다음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자월이 잠시 멍했고 그제야 지금 퍼지는 연기를 느꼈다. 그 농밀함이 동천복지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곧 내 사람은 나를 한번 보더니 공손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입정했다. 나 또한 마음이 몹시 설렜다. 이 옆검, 수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답게 반어를 돌파하자 이런 이변을 끌어내다니. 저들이 실력이 크게 오른 뒤엔 내가 매일 얻는 수련치도 훨씬 늘어나겠군. 국왕은 하늘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흥하고 웃었다. 정말로 그 녀석에게 속았구나. 잔인텐 등은 놀라움에 가득 찬 표정을 드러냈다. 이게 바로 검수의 강대함인가. 반어를 돌파하자마자 이런 천지의 울림을 불러오다니. 너희들 왜 멍하니 서 있느냐. 이 기연을 놓치면 다음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쯔위에가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서야 이때 퍼져나온 연기를 느꼈다. 그 농밀함은 동천복지에 뒤지지 않았다. 이후 내 사람은 나를 한번 바라보고 공손히 고개를 끄덕인 뒤 곧바로 입정했다. 나 역시 마음이 크게 설렜다. 이 예제는 천백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답구나. 반어를 돌파하자마자 이런 이변을 불러오다니. 저들이 실력이 크게 올라가면 나도 매일 얻을 수 있는 수위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예젠이 터뜨린 검심이 내 눈을 가늘게 만들었다. 이 녀석, 아직도 싸울 생각인가? 지금 예젠의 온몸엔 자기가 맴돌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산들바람 속에도 거명이 숨어 있었다. 그는 이미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갑자기 시선을 잔형에게로 고정했다. 내 한 검을 받아낼 수 있겠나? 아래에 앉아있던 잔인태는 곧바로 머리털이 곤두섰다. 왜 하필 나를 지목하는 거야? 아까까지는 계속 시대인과 겨루던 거 아니었나? 예제는 솔직히 바로 말했다. 내가 이기지 못한다. 잔인태는 어이없는 얼굴이었다. 방금 두 사람이 겨룬 건 똑똑히 봤다. 예제는 반어 반보에도 그 힘을 지녔는데 지금은 또 막 돌파한 기세까지 더해져 온몸에 천지의 자기가 감돌고 있으니 설령 같은 반어라도 맞설 수 없었다. 하지만 상대는 망설이지 않았다. 예제는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라. 죽일 생각은 없다. 만약 두렵다면 너희 셋이 함께 덤벼도 된다. 이 말이 나오자 셋은 평소에 오만함이 사라졌지만 이런 도발 앞에서는 물러설 수 없었다. 한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막 돌파한 주제에 세 명과 맞서겠다니. 오만하다. 셋은 곧바로 공중으로 솟구쳤다. 원래 상서로움이 내려오던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들었다. 두 가지 전혀 다른 의지가 하늘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다. 첫날부터 이런 기연을 얻다니 운이 좋은 편이지 않나. 나는 어느새 쯔위의 곁에 서서 손을 들어 황금빛 광희로 산 전체를 덮었다. 쯔위에는 내 옆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런 멸망급 전투는 그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내 입에서는 단지 시험처럼 들렸고 단지 경험을 쌓는 방식일 뿐이었다. 그가 마음을 굴리는 사이 하늘 위 전투가 이미 시작되었다. 예젠의 눈에는 무궁한 전의가 빛나고 휘두른 한 검에 하늘조차 찢어졌다. 잔인텐의 눈동자가 수축했다. 이건 진정한 검의 길. 이 녀석이 검도를 이 정도까지 깨우치다니. 예젠은 두 손을 모으고 등 뒤에 뜬 검기가 빠르게 응집되었다. 셋은 조심해라. 그는 검을 휘둘렀다. 곧 하늘엔 허공을 찢는 검명이 울려 퍼졌다. 잔인텐 세 사람은 감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공간이 뒤흔들리며 이력이 솟구쳤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압력이 쏟아졌다. 그 기세는 그날 내가 내린 위세와 맞먹었다. 이 녀석들 소란이 꽤 크구나.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다시 손을 들어 황금빛을 100배로 확장시켰다. 곧바로 네 사람을 모두 감쌌다. 예제는 세 사람이 내뿜은 위력에 닿는 순간 갑자기 80장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재빨리 검인을 맺어 하얀 빛의 신검을 응집시켰다. 검도가 통한다. 잔인태는 보고 욕설을 내뱉었다. 겁이 덜컥 났다. 예 형, 그만해라. 그만둬야 한다.
무왕과 자오양은 급히 소리쳤다. 하지만 예젠의 온몸은 백광에 휩싸여 손에는 멈출 기미가 없었다. 그는 두 손가락으로 거민을 이끌며 위에서 아래로 휘둘렀다. 순식간에 천지를 휩쓰는 광풍이 몰아쳤다. 이 면놈이 떠드는 소리가 정말 크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다시 손을 들어 올렸다. 뒤덮은 금빛을 100배로 퍼뜨렸다. 곧장 4사람을 금빛 안에 가두었다. 예검이 3사람이 풀어낸 위력에 닿자 순식간에 80장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곧장 거민을 만들어냈다. 하늘에 흰빛인 검이 응집되었다. 검도의 빛이 쏘아졌다. 잔인태는 그걸 보고 욕을 퍼부었다. 순식간에 기세가 꺾였다. 예 형, 그만하시오. 적당히 하시오. 무왕과 저우양 2사람이 급히 소리쳤다. 그러나 예검의 온몸은 백광으로 전혀 멈출 기미가 없었다. 그는 두 손가락으로 거민을 휘둘렀다. 천지를 휩쓰는 강풍 같은 검기가 몰아쳤다. 잔인텐 3사람의 얼굴빛이 급변했다. 이건 완전 말도 안 돼. 이제 그만 좀 해. 그 순간 공간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빛의 흐름 하나가 상공에 서서 단 두 손가락으로 그 검격을 막았다. 이 못된 녀석아. 전부 내가 다 튀었잖아. 이후에 내가 뭘 하겠냐. 나는 예검 곁으로 다가가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예검은 가볍게 웃을 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방금 그 한 검이 이미 무적이라 여겼다. 하지만 나 역시 역력한 반격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검도는 더 갈고 닦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잔인텐 3사람은 내가 나서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 눈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괴물이 하나 더 늘었다. 즈에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예검 하나만으로도 세마도의 손발을 묶을 수 있었는데 나는 손가락 하나로 그 검격을 무너뜨렸다. 이 전례 없는 광경은 그의 머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 마침내 내 만류 속에서 예검도 수련을 계속하기 위해 돌아갔다. 잔인텐 3사람은 크게 겁을 먹었지만 결국 더 많은 걸 얻었다. 나와 작별 후 각자 숙소로 돌아갔다. 그는 방금 기세로 돌파하려 했으나 곧 알아차렸다. 즈에가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저도 모르게 걱정이 앞섰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즈에가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흐릿했다. 잔 아저씨, 저 쓸모없는 사람이죠? 잔인태는 곧바로 뜻을 이해했다. 한숨을 내쉬며 몸을 숙였다. 아가씨, 그 둘과 비교하면 안 돼요. 당신의 재능으로는 시층을 넘기 힘들어도 그 검수는 꼭 그렇지 않아요. 이 말에 쯔의 눈빛이 조금 맑아졌다. 시층은 괴물이지만 굳이 비교해 기죽을 필요는 없었다. 그 검수라면 내가 같은 경지에 이른다면 상대가 못될 이유도 없다. 잔 아저씨, 저를 강해지게 가르쳐주세요. 잔인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왠지 모르게 눈앞의 성녀의 모습이 예전의 주인과 겹쳐 보였다. 다른 한편 나는 대진을 수리한 뒤 긴 의자에 누워 악인책을 펼쳤다. 첫 장에는 나의 개인 정보가 있었다. 처음 이 책을 얻었을 때는 열심히 수련했었다. 거의 1년을 수련하고 깨달았다. 내가 쌓은 힘보다 책에서 얻는 게 더 많았다. 그래서 아예 수련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무명봉에서 먹고 놀았다. 짧은 몇 년 만에 수많은 힘을 쌓았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다. 바로 도약기에 들어선 뒤로는 내 경지가 로 표시된다는 것. 벌써 7년이 더 흘렀는데 나조차도 어느 정도 단계인지 잘 모르겠다. 가끔은 힘을 압축해서 몇 가지 진기만으로 발동하는 술법을 만들었다. 그 생각에 입꼬리를 올리며 손가락을 들어 허공에 진기를 흩뿌렸다. 다음 순간 몇몇 소녀들이 샘물 속에서 장난치는 장면이 떠올랐다. 어느 날 아침 늘 하던 대로 진기를 흔들어 물통을 이끌어 텃밭에 물을 주었다. 그걸 마친 뒤 창고에서 채소 바구니를 꺼내 산으로 향했다. 이제 또 7년이 흘렀구나. 내가 도대체 어느 경지에 이르렀는지도 잘 모르겠다. 다만 가끔씩은 수련을 억제해 보기도 했다. 스스로 몇 가지 진기만으로 발동할 수 있는 술법을 만들어냈다.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그는 허공을 짚어 한 줄기 진기를 그려냈다. 순간 샘물 속에서 소녀들이 장난치며 노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진기를 휘둘러 물통을 끌어다 텃밭에 물을 주었다. 그걸 다 끝내고 창고에서 다시 채소 바구니 몇 개를 들고 산을 향해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잔인텐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다. 허대인, 오늘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평소와 똑같지. 하지만 오늘 내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 한 개 더 주마. 잔인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하나 더 늘었을 뿐이지만 그는 속으로 무척 기뻤다. 어차피 이 채소에는 엄청난 영역이 깃들어 있으니 자신은 직접 길러낼 수도 없었다. 그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바구니를 받아들었다. 꼴이 참 우스꽝스러웠다. 곧이어 또 2사람이 마당에서 뛰쳐나왔다. 또다시 잔인텐이 먼저 차지한 걸 보고는 당장 욕을 퍼부었다. 이 잔놈, 너 정말 너무 양심 없구나. 매주 번갈아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치워 수련계에도 규칙이란 게 있어. 넌 아직도 너무 순진해. 난 몰라. 오늘은 꼭 내 몫을 떼어내야 해.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붙어야지.
말이 끝나자 셋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먹을 움켜쥐었다. 채소 한 개 두고 당장 싸울 기세였다. 나는 옆에서 말없이 지켜봤다. 이런 상황은 이미 많이 봤으니까. 다만 소리만 요란했지. 결국 싸움은 안 벌어지곤 했다. 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서 나는 쯔에가 사는 곳으로 향했다. 그에게도 채소를 주고 덧붙여 작은 마당을 잘 고쳐놨는지 확인했다. 하루 만에 그걸 정말 다시 세워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채소를 나누며 산 위로 올라갔다. 예전의 목도 나눠준 후에야 산 정상에 도착했다. 정자에 서 있는 펑다오구의 뒷모습을 보고 나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이 늙은이 아직 봉주랑 장로들 신문 받는 거 아니었나? 오늘은 어쩐 일로 여기에? 말이 끝나자 다오천이 돌아섰는데 얼굴이 잔뜩 멍투성이었다. 나는 그 꼴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으며 웃어버렸다. 하하.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헛기침 2번 하고는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종주다. 들으니 내가 어제 주봉에서 나를 찾았더군. 하지만 놓쳤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당당한 지양종 종주가 묘현봉에 갔다가 현행범으로 잡힐 줄이야. 다오천 얼굴이 검게 변했다. 그도 의아했다. 예전에는 자주 묘현봉에 가도 괜찮았는데 왜 최근 2년 동안은 나를 못 본 거지? 그는 곁눈질로 나를 흘겨보고서야 다시 진지해졌다. 잡담은 그만두고 사실 이번에 온 건 천마전 관련해서 얘기하려고다. 천마전, 그저께 데려온 그 성녀 때문인가? 맞다. 그녀는 단순한 성녀가 아니다. 현임 마주의 딸이기도 하. 천마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게다가 최근 종문에서 제자 몇 명이 실종되었다. 분명 마도 지심에 틀림없다. 천마전의 수법은 기묘하고 교활하다. 비록 무명봉 안팎으로 금기가 겹겹이 있지만 내가 더 철저히 살펴야 한다. 나는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 안 해도 안다. 그러고 보니 그 마녀도 처음 왔을 땐 얌전치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순하다. 이전 몇 명보다 훨씬 다루기 쉽지. 다음번엔 이런 애들을 더 데려오도록 해라. 다오천은 못마땅하다는 듯 눈을 굴렸다. 여자를 더 데려오고 싶은 거 아니냐. 그게 뭐 어때. 너처럼 늙은 오이보단 낫지. 한참 늙어서는 아직도 묘현봉에 가서 풀숲에 숨어 있잖아. 다오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얘긴 하지 말라니. 맞다. 어제 내가 내 쪽에서 은은히 자줏빛 기운이 흘러나오는 걸 느꼈다. 설마 예젠이 돌파한 건가? 나는 숨기지 않고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마전에서 내려온 수법이 참으로 기묘하구나. 비록 이 무명풍 안팎에 여러 겹 금지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더 잘 지켜야 해. 나는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 안 해도 나도 알아. 그러고 보니 그 마녀도 처음 왔을 때만 좀 말 안 들었지. 지금은 꽤 잘 듣는 편이야. 전에 온 애들보다 훨씬 다루기 쉽더라. 다음엔 이런 애 좀 더 데려오라고. 도성은 못마땅하게 나를 흘겨봤다. 내 보기에 넌 여자만 더 데려오고 싶은 거겠지. 그럼 어때. 너 같은 늙은 오이보단 낫잖아. 나이도 그렇게 많으면서 절풍해가고 풀숲에 웅크린다니 어이없네. 도성의 얼굴이 벌개졌다. 그 얘긴 하지 말라니까. 맞다. 어제 내가 느꼈는데 내 쪽에서 은은한 자줏빛 기운이 흘러나오더라. 설마 역검이 돌파한 건가? 나도 숨기지 않고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성 문어는 속으로 간질간질했다. 역검은 애초에 그가 직접 키운 제자였으니 자연히 그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다. 하지만 하필 역검이 종문의 대계를 어겼으니 자신이 종주인 이상 규율이 앞서니 어쩔 수 없이 역검을 금지된 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훗날 일이 잠잠해지면 다시 생각하려 했지. 하지만 몇 년간 사람을 보내 역검을 물어도 그는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금지된 땅에서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지. 뭐 그것도 운명이겠지. 다행히 그 아이가 내 탓으로 검심이 손상되진 않았어. 나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살펴보았다. 도성은 또 자신이 아껴둔 차입을 가져왔다. 차를 보니 나도 눈치를 챘다. 이 늙은 오이가 내 쪽에서 피신하려는 거겠지. 결국 수십 명의 광주와 수십 명 장로가 함께 논의했으니 체면이 서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막차를 따르려는 순간 내 손동작이 멈췄다. 천천히 눈빛이 왼쪽으로 향했다. 도성도 눈을 가늘게 떴다. 보아하니 천마전의 사람인 듯하다. 누구든 상관없어. 내 땅에 와서 날뛰다니 몇 목숨이나 되는지 보자. 나는 갑자기 압박을 터뜨렸다. 온 무명풍을 뒤덮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둥근 얼굴에 뚱뚱한 자가 붙잡혀왔다. 그는 천마전의 당주였다. 전주가 그를 보내 성녀를 찾으라 했지. 자신의 은밀한 신법으로는 충분히 숨을 수 있다 믿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잠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성녀의 운명에 가까워질 즈음 갑작스레 강한 충격을 받았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땅에 꽁꽁 묶여 있었다. 죽은 돼지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보았다. 자양종의 종주, 그리고 수염 거꾸로 난 검수전, 전당주. 그는 전운천을 보았다. 얼굴 가득 충격에 휩싸였다. 전운천도 놀라서 그를 응시했다. 오이, 정말 너였구나. 곁에 고왕과 주양문원도 다가왔다. 여기 끌려온 사람은 많이 봤지만 10여 년간 스스로 들어온 건 처음이었다. 오이도 곧 그들을 알아봤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기로는 이 대수들이 벌써 십수년 전 사라진 걸로 알았는데 어쩌다 여기 나타난 거지? 설마 자신을 구하러 온 건가? 그가 망설이는 사이 자월의 모습도 사람들 뒤에 나타났다. 그러자 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전당주, 절대 신경 쓰지 마시오. 성녀만 데리고 돌아가면 됩니다. 전운천은 눈을 부릅떴다. 곧장 달려가 발로 걷어찼다.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보아하니 너희 꽤 친한 모양이구나. 나는 그의 앞에 서서 가볍게 말했다. 전운천은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허대인, 농담이십니다. 그저 예전에 몇 번 본 사이일 뿐 친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같은 삼류 실력으로 어찌 당신이 다스리는 땅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땅에 엎드린 오우이는 의아했다. 전당주,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어찌 이런 작은 인물 앞에서까지 굽신거리십니까? 전운천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를 악물고 곧장 손을 휘둘러 그를 수십 장 밖으로 날려버렸다. 강제로 사람 구덩이에 처박았다. 건장한 그가 곧 몸부림치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잔당주, 제발 나를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은 여자를 데려가면 그만이에요. 잔인텐이 눈을 부릅뜨며 곧장 달려들어 그를 한 발 차버렸다. 무슨 횡설수설이냐. 보아하니 너희 둘이 꽤 친한가 보구나. 나는 그의 앞에 다가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잔인텐은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허대인, 농담이십니다. 예전에 몇 번 뵌 적이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고요. 더구나 우리 허접한 솜씨로는 어떻게든 당신 관할 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을 리가 없죠. 땅에 엎드린 무인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잔 당주를 바라보며 당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하찮은 사람에게까지 굽실거리시다니. 잔인태는 이 말을 듣자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듯 숨을 크게 몰아쉬고는 한 번에 그를 뒤로 내던져 10척 밖으로 내팽개쳤다. 억지로 사람 하나를 날려버렸다. 나는 한 번 보더니 태연이 말했다. 죽이지는 마라. 나중에 깨면 정상으로 데려오라. 내가 물어볼 일이 남아있다. 말을 마치고 나는 천천히 삼봉우리 쪽으로 걸어갔다. 함께 떠난 이는 다오천과 예젠도 있었다. 잔인태는 사태를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허대인, 안심하십시오. 내가 상관하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가서 예검은 산길 입구에서 궁수를 안고 있었다. 나는 다오청과 함께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러 계속 있었다. 다오청이 찻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시칭아, 다음번에 싸울 때 제발 함부로 도개도제 같은 걸 풀지 말아줘. 이 나이에 나는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 나도 참기 힘들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사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악인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발산한 수련은 아마 110도 안 될 것이다. 아, 수련을 억누르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었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잔인태는 우이를 몇 가지 지시한 뒤 그를 정상으로 데려왔다. 우이는 무릎을 꿇고 앞을 응시했다. 돌상 옆에 앉아있는 이는 두 사람이었다. 하나는 다오천이고 또 한 명은 나이 어려 보이는 소년이었다. 그의 뒤에 서 있는 검수젠세오와 비교해도 자리의 모든 사람이 아마 이 소년보다 더 강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스치한 당주 스잔 당주는 말했나. 이 산봉우리에 누구라도 그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해보라. 내가 천마점주 템모덴조가 널 보냈느냐. 나는 평온한 어조로 물었다. 무인은 냉하게 콧방귀를 뀌었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단지 우리 천마전의 성녀를 데려가려 왔을 뿐이다. 무슨 문제가 있나. 무이, 내가 일어나지 않자 그렇다면 너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겠구나. 무이는 차갑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대인은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어났으니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말을 마치고 그는 눈을 꼭 감았다. 죽음을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그러나 손을 쓰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다오천을 보았다. 규칙에는 그런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자를 어떻게 처치하라 했더라. 다오천은 내 의도를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규정에 따라 금지된 장소의 감옥에 가두고 추후 처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무의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완강하니 그럼 이곳에 가두겠다. 내가 납득하겠느냐. 무의는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무슨 속셈을 꾸미는지 모르는 듯했다. 그는 흘깃 잔인텐을 바라보았다. 잔인텐은 눈짓으로 그에게 계속 신호를 보냈다. 무의는 깊게 숨을 쉬고 냉큼 콧방귀를 뀌었다.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명부에 무의 두 글자를 적었다. 곧이어 책 위에 새로운 정보가 떠올랐다. 그리고 반 시간쯤 지나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까지 다오천은 겨우 눈꺼풀을 들며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말하건대 왜 굳이 그를 금지구역에 남겨두려 하는가. 그 자의 목적은 남은 여자를 데려가는 것이다. 이곳에 두면 매일 도망칠 방법만 궁리할 텐데 명부의 비밀을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니 그는 당연히 모를 것이다. 나는 웃으며 태연히 말했다. 걱정 마라. 아무리 능란한 수단이라도 내 앞에서는 제대로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를 왜 남겨두었는지는 내가 계획이 있으니 그대로 두어라.
그는 상황을 보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차갑게 콧방귀만 끼고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책자에 무언두 글자를 써넣었다. 그러자 위쪽에 새로운 정보가 떠올랐다. 그 후 또 반 시간쯤 지나서야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야 도신이 눈꺼풀을 들어 이야해하며 물었다. 너 말이야. 왜 굳이 그를 금지된 땅에 남겨둔 거지? 그 녀석의 목적은 성녀를 데려가는 건데 여기에 두면 매일 도망칠 궁리만 할 거야. 책자의 비밀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 그러니 그는 당연히 모를 거야. 나는 절로 웃음이 났다. 담담히 입을 열었다. 안심해. 아무리 뛰어난 수단이라 해도 내 손에 들어오면 순순히 있을 수밖에 없어. 그를 두는 이유는 나 나름의 계산이 있지. 내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자 도성도 한결 안심한 듯했다. 다만 이번 행동이 실패해서 아마 천마전의 늙은이들을 자극했을 거다. 혹시 자양종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땐 내가 직접 나서야 할 거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늙은이. 왠지 너도 예의가 바뀐 것 같네. 어쨌든 나도 자양종 사람이야. 진짜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지. 이후 나는 제자를 기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의외로 놀라지 않았다. 내 실력으로 보아 그를 종주 자리에서 바꿔치기해도 문제없으니까. 다만 이해 못한 건 내가 왜 갑자기 제자를 키우려는지였다. 게다가 제자를 받는 데는 조건이 있었다. 비범한 자질이 아니면 받지 않는다. 성격이 악랄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조건은 두 가지. 아주 단순했다. 도성이 듣자마자 알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깨달았다. 자질이 비범한 건 이해되는데 성격이 악랄해야 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의심했다. 그래서 유야하게 나를 보았다. 정말 성격이 악랄해야 한다는 거야? 맞아. 범죄를 저질렀으면 더 좋아. 이 말이 나오자 그는 완전히 얼이 빠졌다. 도무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니 좀 괴상한 생각을 해도 당연하다고 여겼다. 내가 무슨 속셈인진 모르겠지만 내가 최대한 도와서 찾아줄게. 한편 천마전 주전 안에서 백당주가 공손히 무릎 꿇었다. 전주님, 무욕은 열어날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자양종 손에 떨어졌을 겁니다. 자운천은 위에 앉아 고개를 숙여 깊이 생각하며 곧바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반 시간이 지나서야 천천히 눈을 들어 아래를 보았다. 무언의 은밀한 수법은 대성한 강자가 아니면 잡을 수 없다. 아마 도성의 노인이 직접 지키고 있겠지. 워라, 백당주는 얼굴빛이 변했다. 자양종의 힘은 보통이 아니다. 그 안에 누구도 등한시할 수 없어. 이제 도신이 직접 지키고 있는데 전주님, 우리가 성녀를 구할 희망이 있긴 한 겁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보이지 않는 기세가 그를 단번에 날려버렸다. 큰 정가문 앞까지 튕겨나가 멈췄다. 자운천은 사늘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워라는 우리 천마전에 천년 만에 최고의 재능이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내가 이런 말을 또 한다면 다음엔 내 머리를 겨눌 것이다. 백당주는 힘겹게 일어나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하가 명을 따르겠습니다. 사운천은 차갑게 콧방귀를 끼며 손을 휘둘러 저장 반지를 하나 던졌다. 안에는 내가 최근 얻은 천재 영보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수연산에 가서 돈양도인을 찾아라. 며칠이 흘렀다. 도성은 가슴을 두드리며 떠났고 오명봉은 일이 자기에게 달렸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가 다시 고문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가져가는 날에 맞춰 마침 작은 마당으로 향했다. 오늘 제일 먼저 온 건 여전히 잔운천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세 사람은 여전히 채소 한 뿌리 두고 크게 다투었다. 자월은 꽤 능숙해졌다. 아마도 이 채소들의 특별함을 맛봤기 때문이겠지. 처음처럼 거만하게 굴진 않았다. 유일하게 고집 부린 건 무언이었다. 문 앞에 둔 채소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결국 잔운천이 몰래 가져갔다. 며칠이 연달아 지나갔다. 도성은 가슴을 두드리며 떠났다. 오명봉은 일이 자기 책임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튿날 그가 다시 고문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는 신경 쓸 마음도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 채소를 가져다주는 시간에 맞춰 작은 마당으로 향했다. 오늘 제일 먼저 온 건 역시 전운천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세 사람은 여전히 채소 한 뿌리를 두고 큰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자월은 제법 익숙해진 듯했다. 아마도 이 채소들의 다른 맛을 느낀 것 같았다. 처음처럼 그렇게 오만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고집을 부린 건 무의였다. 문 앞에 놓인 채소를 아예 무시했고 결국 전운천이 몰래 가져갔다. 여검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선운대 위에 앉아 매일 바람을 타고 오는 자기를 흡수했다. 나는 채소 바구니를 잘 두어놓고 막 산에서 내려가려는데 하늘에서 두 줄기 파공성이 들려왔다. 두 개의 그림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둘을 알아봤다. 앞선 이는 주봉의 이장로 양웅이었고 그 뒤를 따른 이는 그의 직전 제자인 오양봉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접촉이 많지 않았고 그저 가끔 마주친 적이 있을 뿐이다. 오늘 나를 찾아온 건 좋은 일이 아닐 듯했다. 두 사람이 내려오자 나는 다가가 물었다.
일 없이는 삼보전에 오지 않는 법. 두 분이 오늘 무명봉에 오신 일은 무엇입니까? 양웅은 나를 업신여기듯 흘겨보았다. 그의 눈에는 나는 그저 종문에서 도망친 장로 제자일 뿐이었다. 비록 내가 정마사의 신분이라 해도 그와 견줄 바가 아니었다. 그는 오만하고 거만하게 말했다. 허사직의 방자함이 참 크구나. 오늘은 역검이 금지된 곳에 갇힌 지 5년째다. 규율에 따르면 만약 다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곧바로 규율을 집행할 수 있다. 문헌이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역검이 장로를 베어 금지된 곳에 보내진 일은 나 역시 전말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성이 분명 여러 장로들에게 이 일을 덮으라 했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 누군가 와서 따지려 하는가. 역검은 소리를 듣고 선운대에서 내려왔다. 그의 눈썹 사이엔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고 양웅은 그 모습을 보고도 놀라며 소리쳤다. 이놈, 내가 돌파를 했다니. 그러곤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설마 내가 준 자원을 전부 그에게 준 거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 뒤에 오양봉도 분노하며 역검을 꾸짖었다. 넌 천영에 갇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여기서 버젓이 있을 수 있지. 허사제, 넌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알바냐. 오양봉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며 나를 가리키며 뭐라 하려 했지만 양웅이 그 자리에서 제지했다 댔다. 역검, 내가 반어를 돌파했다고 해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너는 우리 자양종의 장로 한 명을 죽였다. 그 죄만으로도 10번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역검은 개의치 않았다. 나는 자양종의 존벌레가 한 명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 존벌레가 결코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무슨 뜻이냐. 양웅의 얼굴은 극도로 어두워졌다. 이 장로, 당신도 잘 알테지. 만약 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똑같이 죽일 것이다. 이 말이 나오자 양웅의 기세가 순간 폭발하며 반어 구중에 힘이 드러났다. 역검, 내 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설사 종주가 나선다 해도 나는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 역검은 전신의 검기가 미세한 억압을 상쇄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압박감은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흥분이 가득 차 있었다. 결국 나의 억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검집을 쥔 손이 점점 뜨거워졌다. 서로가 대치하는 순간 내가 손을 크게 휘둘러 양웅의 어깨에 올려두며 말했다. 이 장로, 내 땅에서 함부로 손을 쓰는 건 먼저 내 의견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양웅은 내 손에 담긴 의미를 느끼며 얼굴이 붉어졌다. 눈을 크게 뜨며 너 뭐하는 짓이냐. 나는 이 장로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온몸에 둘러싼 기운이 일어나며 자신과 손바닥까지 감쌌다. 역검의 온몸을 두른 거미기 압박을 대부분 상쇄했지만 여전히 한 줄기 압박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결국 내 미약한 압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가 검집을 쥔 손이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다. 양쪽이 일촉즉발로 맞설 때 내가 손을 크게 휘둘러 양웅의 어깨 위에 눌러얹으며 말했다. 두 장로, 내 영역에서 함부로 손을 쓰다니. 먼저 내 의견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양웅은 내 손에 담긴 의미를 느끼며 얼굴이 붉어졌다. 눈을 크게 부릅뜨며 뭘 하려는 거냐. 나는 이 종문의 두 장로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온몸을 둘러싼 진기가 나를 감싸고 손바닥까지 흘러들었다. 양웅은 형언할 수 없는 힘을 느끼며 심장이 끝없이 떨렸다. 허경, 감히 두 장로라 해도 여긴 내 주봉이 아니다. 내가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감히 간섭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손에서 흘러내린 진기가 갑자기 폭발하자 양웅은 순식간에 비틀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자세를 겨우 가다듬은 그는 즉시 크게 고함쳤다. 허경, 내가 반역이라도 하는 거냐. 너 같은 하찮은 진문사수가 감히 이렇게 나한테 말해? 나는 그저 비웃듯 웃었다. 분명한 지시도 없이 제멋대로 처형하다니. 두 장로께서도 규율을 어기시겠다는 건가. 내 무명봉에 와서? 양웅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허경, 너 정말 한 마리 짐승 때문에 나를 거스르겠다는 거냐? 그 말에 가만히 있던 역검의 눈빛도 날카로워졌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두 장로, 여기서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비록 같은 종문이라 해도 나는 널 죽일 것이다. 양웅은 내 말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심장이 계속 두려움에 떨렸다. 좋아, 허사제, 내가 꽤 잘하는구나. 무명봉 사람들은 죄다 미친 놈들이군. 내 말은 차갑게 칼날처럼 그에게 꽂혔다. 내 입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같은 문파가 아니었더라면 넌 이미 죽어 있었을 테니까. 양웅은 목덜미가 서늘해지며 전처럼 미세를 부릴 수 없었다. 온통 겁먹은 표정만이 남았다. 오늘 일은 반드시 보고하겠다. 그때는 종주께서 친히 심판하실 거다. 나는 태연히 웃으며 두 장로께서 마음대로 하시지. 양웅은 콧방귀를 끼며 구양봉을 데리고 황급히 떠났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역검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역검,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며칠 전 도성이 나와 얘기했는데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 했다. 하지만 저 양웅은 야심이 가득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아까 너 정말 싸울 생각이었나? 역검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지금 내 실력으로는 그보다 약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는 두 장로야. 그 힘은 결코 얕잡아 볼 수 없어. 하지만 걱정 마라. 머지않아 그놈은 버티지 못할 거다. 역검은 그 말에 놀라며 설마 허형이. 나는 그저 손을 내저었다. 어쨌든 여긴 내 땅인데 그 늙은이가 이렇게 설치니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존중하겠나. 말을 마치며 나는 한숨을 쉬고 양웅이 날려버린 바구니를 보며 다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원한은 꼭 갚아야 한다. 나중에 반드시 그놈과 결산하리라. 넌 계속 수련해라. 잠시 후 내가 새로 가져오게 하겠다.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 내가 떠나자 역검도 천천히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전생에 그는 장로들에게 배척당해 수련이 뒤로 갈수록 늘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생에 다시 살아나 하늘이 돌본 줄 알았건만 수련의 극치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 앞에 놓인 문제들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저기 양슝을 바라보며 점페이의 차이라는 또다시 바구니를 새로 가져와야 했다. 이 원한은 반드시 기억해야 해. 나중에 그 녀석에게 확실히 따져야지. 너는 계속 수련해라. 잠시 후 내가 다시 사람 시켜 가져오게 하마.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 내가 떠나는 것을 본 예젠식모는 천천히 먼 곳을 바라봤다. 전생에 그는 장로들에게 사방으로 배척당해 결국 수련이 후반에 이르렀을 때도 마음속에 늘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다시 한번 살아나서 하늘이 자신을 돌봐준 줄 알았다. 수련의 극치를 볼 수 있을 거라 여겼다. 사실은 정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했다. 다만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가장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전생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칭이 이번 생에서는 마치 하늘이 보낸 조력자 같았다. 이것마저 수련의 극치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시 태어난 게 헛수고일 것이다. 쉬형의 이번 생 은혜는 얘 모가 반드시 온 힘다에 갚겠다. 우밍펑을 떠난 뒤 양슝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했다. 오늘 바로 예젠을 죽여 복수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밤뿐 아니라 그 시칭마저 반어를 돌파했다. 게다가 아직 20살도 안 됐다. 취양종 역대 가장 하늘을 거스르는 존재도 20살이 되기 전에 반어 경지에 이를 수는 없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분명히 무슨 꼼수가 있는 게 틀림없다. 양슝은 허공에 떠서 찡그린 채 계속 생각했다. 옆에 있던 오양펑도 그의 상태를 눈치챘다. 청전 제자로서 오양펑은 스스로 종래에서 손꼽히는 천재라 자부했지만 오늘의 일은 그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 역시 양슝과 마찬가지로 그 시씨가 어떻게 돌파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잠시 생각하다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사부, 그 시칭 몸에는 아마 비밀이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종주께서 시칭을 특별히 아끼십니다. 혹시 이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슝은 말을 듣고 머릿속에 무언가를 떠올렸다. 쉬칭의 사부봉 장로는 예전에 다오천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 봉 장로는 늘 고독한 성격이었고 장로임에도 찌양종 72장로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다오천 두 사람의 관계만 봐도 다오천이 제자를 특별히 챙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 그래, 틀림없이 그렇다. 양슝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주먹을 움켜쥐며 이를 갈았다. 내가 뭐랬나. 그 꼬마 따위가 어찌 이토록 어린 나이에 반어를 돌파할 수 있겠냐. 분명히 다오천 늙은이가 뒤에서 어떤 단기간에 실력을 끌어올리는 진법과 수단을 쓴 거다. 오양펑은 이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원래는 자기 수련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생각했다. 그 둘은 그저 어떤 특별한 수단을 빌려 호가호위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 그는 작게 물었다. 사부, 제자에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사부께서 그 괴물을 빨리 베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양슝은 이 말을 듣고 눈빛이 반짝였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역시 내 좋은 제자구나. 말해보아라. 스승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반드시 널 찌양종의 수석 대제자로 만들어주마. 오양펑은 크게 기뻐하며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부께서 야젠을 두려워하는 건 결국 무명풍에서 그 둘이 특수한 수단으로 수련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무명풍 밖으로 유인하기만 하면 일은 훨씬 단순해질 겁니다. 양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조금은 미덥지 않았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예제는 지금 무명풍에 갇혀있고 게다가 시칭과 다오천이 감싸고 있다. 어찌 아무 이유 없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오양펑은 교활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부 잊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오히려 우리가 내보내길 원치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눈 감아주기만 하면 누구도 그를 막지 않을 겁니다. 그를 어떻게 유인해낼지는 전에 들으니 그에게 여동생이 있다고 하더군요. 양슝은 이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오양펑이 크게 기뻐했다.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께서 예검을 두려워한 까닭은 다만 그때 무명풍에서 그들이 어떤 수단을 빌려 수련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를 무명풍 밖으로 유인하기만 하면
일이 훨씬 쉬워지지 않겠나. 양웅이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지금 예검은 무명풍에 갇혀있고 또 피처럼 붉은 도진에 덮개자호가 씌워져 있다. 그가 어찌 이유 없이 나올 수 있겠나. 오양펑이 사악하게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어찌 까맣게 잊으셨소. 지금까지 오직 우리만 그를 꺼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만 한쪽 눈 감고 한쪽 눈 뜨면 자연히 아무도 그를 막지 않을 것이다. 그를 어떻게 끌어낼지는 전에 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 양웅은 이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청창계의 규칙에 따르면 수행자는 함부로 속세 사람에게 손대어선 안 된다. 만약 나중에 들통나면 아마도 심지어 내 이 장로의 지위마저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오양펑은 그 광경을 보고 음흉한 미소를 드러냈다. 스승은 규율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한낱 속세 사람이 우리가 직접 나설 이유가 있는가. 제자가 다행히 한 유명무가 쓸자 우다어를 알고 있다. 약간의 작은 이득만 주면 그 집안이 기꺼이 움직일 것이다. 다른 제자들을 시켜 밤에 전가를 보내게 하면 그는 확실히 낚일 것이다. 양웅은 그 말을 듣고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띠며 하하했다. 그거 괜찮은 방법이군. 무명풍 말고는 그 녀석이 간섭하려 해도 결코 나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 며칠 후 나는 평소처럼 채소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밭의 공급이 부족해질 것을 느껴 서서히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다. 밭을 개간하고 물을 다 주고 나서 나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벌써 거의 10일이 지났구나. 그 늙은이가 언제 사람을 보낼지 모르겠구나. 허사형. 맑고 듣기 좋은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올려다보니 한 소녀가 하늘을 타고 바람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기억한다. 묘선풍의 대제자 인문이 드문 재능을 가진 천재였다. 통연진의 연유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이 임사제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예검이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나는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웃음을 띠고 다가갔다. 임사제자. 오랫동안 못 봤소. 인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꽤 예에 바르다. 정말 마지막으로 본 게 아마 3년 전이었을 것이다. 그때의 허사영은 지금보다 훨씬 어렸지. 나는 두 손을 모으고 별말을 하지 않았다. 지난 일은 더 말할 필요 없지. 오늘 사제는 예검을 찾으러 왔나. 맞다. 하지만 이 일은 좀 급하다. 예검 형님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말을 마치자 그가 보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내가 받아 펼쳐보니 눈썹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순간 그 속의 속임수를 알아차렸다.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명문가가 남들을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시골의 명가를 억누르다니 분명 양웅이 꾸민 일일 것이다. 해내지 못하니 저급한 수단으로 해결하려 들었겠지. 곧바로 편지를 접어넣고 나는 말했다. 사제, 나와 함께 가보자. 예검의 반응을 보자. 인문이는 정신을 차리기 전에 내가 그를 데리고 산봉우리로 올라갔다. 곧 두 사람은 선운대에 도착했다. 멀리서 인문이는 예검의 등장을 보자 그의 등은 10년 전으로 그를 돌려놓는 듯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하지만 끝내 예검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때 예검도 정저에서 깨어났다. 그는 첫눈에 인문이를 보았다. 눈 속에 복잡한 감정이 흘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크게 기침을 하며 둘을 끊어놓았다. 손을 들어 편지를 내밀며 말했다. 이 편지는 사제가 가져온 것이다. 볼 때는 이성적으로 보거라. 예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문이를 한번 보더니 사제가 직접 이 길을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일이 간단치 않음을 이미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편지를 열어보았고 눈썹은 점점 더 찌푸려졌다. 폭발한 분노로 편지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되어 피투성이 파편이 흩어졌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산산조각 내리리라. 이때 역검도 좌선에서 깨어났다. 그가 첫눈에 본 건 인문이었다.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어색하게 서로를 마주했다. 나는 크게 헛기침을 했다. 둘을 끊어내며 손을 들어 편지를 내밀었다. 이것은 사매가 가져온 것이다. 보는 동안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을 거다. 역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문이를 흘깃 바라보며 사매가 직접 이곳에 왔다는 건 이미 이 일이 간단치 않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편지를 열어보았다. 미간이 점점 깊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순식간에 편지가 수많은 핏빛 조각으로 변했다. 후가 놈들 반드시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주마. 그의 기세가 폭발했다. 굵은 핏줄이 손등 위로 불끈 솟아올랐다. 내가 손을 얹자 그의 기세가 조금은 가라앉았다. 역검, 내가 지금 분노하는 건 알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는 곧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허형, 여기에는 분명 수상한 점이 많다. 하지만 오늘 내가 가지 않는다면 내 마음줄이 상하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치고 그는 검을 타고 하늘로 솟구쳤다. 순식간에 무명봉 밖으로 사라졌다. 옆사형 인문이 유어 애 식은땀이 맺혔다. 역검이 지금 무명봉을 떠나면 장로들이 추궁한다면 그 혼자서는 감당 못할 거야.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이 녀석 정말 한순간도 날 편히 두질 않는구나. 말을 끝내고 곧장 산 아래로 걸어갔다. 인문이가 고개를 돌려 물었다. 허사형,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를 위험에 맡길 수는 없잖아. 분명히 이건 함정이야. 그가 무턱대고 뛰어든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임문희는 그 말을 듣고 몸을 떨었다. 심지어 반어 7대 수련자도 위험할 곳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허사영이 너무 과민한 건 아닐까? 나는 고개를 돌려 진지하게 말했다. 너는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한세가 앞에서 편지를 자양종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느냐? 어떻게 한세가 앞에서 편지를 자양종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느냐? 그 말을 들은 임문희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 역검을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엽사형을 해치려는 걸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너는 묘연봉으로 돌아가라. 만약 내가 역검을 돕고 싶다면 스승님께 최근 며칠간 문파에서 사라진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해라. 말을 끝내고 나는 뒤돌아 떠났다. 임문희만이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했다. 유이종 내의 강대한 수련자들, 설마 엽사형을 해치려는 게 본종의 사람이란 말인가? 그 생각에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눈빛 속에 결연함이 더해졌다. 그리고 곧장 묘연봉으로 날아갔다. 한편 역검은 이미 고향에 도착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집을 바라보며 가슴 속 분노가 점점 치밀어 올랐다. 후가의 개같은 놈들. 그는 급히 검을 휘둘렀다. 아래에서 후가의 무사들이 여전히 쓸만한 물건을 약탈하고 있었다. 몇 푼 안 되는 거지들, 쓸 게 하나도 없군. 어쨌든 가주님이 시킨 일이니 우린 그냥 하던 일이나 하자. 그들은 심심한 듯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전혀 눈치채지 못한 순간 두려운 검풍이 몰아쳤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순간 수십 명이 전부 몰살되었다. 단 한 명만이 멍하니 남아있었다. 덜덜 떨며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말해라. 여기 살던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갔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전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모녀는 비밀리에 데려가라고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남은 무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역검은 차갑게 그를 밀쳐내고 돌아섰다. 몇 걸음 걷기도 전에 그의 몸은 갑자기 부풀어 오르더니 폭발했다. 내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다. 내 가장 가까운 이를 잡아갔으니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동시에 자양종 주봉에서 양웅이 유영실 속 화면을 보며 얼굴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하, 걸려들었군. 그 바보놈이 결국 복수하러 돌아갔어. 이제 이 영상을 퍼뜨리기만 하면 반드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말해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너희가 어디로 데려갔어?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모녀는 비밀리에 끌려간 것만 압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생존 무희의 목소리가 떨렸고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이를 들은 역검은 차갑게 밀쳐내고 돌아섰다. 그녀가 몇 걸음도 못 가 몸이 계속 부풀어 오르더니 홍란히 폭발했다. 내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다. 내 가족을 잡았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와 동시에 자양종의 종주풍 양웅은 유영실 속 장면을 바라보며 얼굴 가득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하, 걸려들었군. 저 멍청이가 복수하러 갔어. 이제 이 장면만 퍼뜨리면 반드시 큰 파장이 일어나리라. 그때는 설령 도성이 지키려 해도 다른 종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역검. 이번엔 내가 살아남기 힘들 거다. 한편 역검의 고향. 나는 눈앞에 참혹한 광경을 보며 이미 모든 걸 깨달았다. 저절로 제자리에 서서 낮게 중얼거렸다. 에휴, 어쩔 수 없군. 내가 이 녀석의 후환을 끊어주지. 말이 끝나자 나는 곧바로 사라졌다. 동시에 후부의 본관, 후가의 금치, 후경이 나서며 보고했다. 가주님, 당신의 지시에 따라 그 둘은 이미 지정된 곳에 보냈습니다. 후공명은 술잔을 흔들며 입꼬리를 올리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잘했다. 이번 일이 끝나면 내가 널 절대 소홀히 대하지 않겠다. 후경은 말에 두 손 모아 예를 올렸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가주께서 어찌 이런 명성을 해치는 득도 없는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다. 가주님, 그 모녀는 그냥 범인일 뿐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동원하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후공명은 코웃음을 치며 그런 건 내가 알 필요 없다. 내가 알아야 할 건 위에서 큰 인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후경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 모녀는 아무런 수련도 없는데 어떻게 선종의 대인물을 건드릴 수 있단 말인가. 틀림없이 뭔가 수상한 게 있다. 그가 의문을 말하려던 순간 쾅하는 굉음이 저택 정문에서 울려 퍼졌다. 격렬한 폭음에 후부 전체가 흔들렸다. 후경은 즉시 몸을 띄워 눈을 부릅뜨니 삼척검을 든 한 사내가 공중에 우뚝 서 있었다. 무시무시한 위세를 뿜어내며 후경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침을 삼키며 나섰다. 보아하니 그대의 수련은 정도 종문의 검수 강자시군. 어째서 우리 후부의 손을 대시는 겁니까? 수행계의 규칙을 모르십니까? 역검의 눈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검끝을 들어 그의 목에 겨누며 내 어머니와 여동생을 가둔 곳을 말해라. 그럼 고통 없이 죽게 해주마. 후경은 말에 눈이 크게 흔들리며 순간 모든 걸 깨달았다. 마음속 깊이 후회가 밀려왔다. 아, 가주는 선종의 전배에게 아첨하려다.
반대로 무시무시한 검수와 적이 되었구나. 이건 후가에겐 멸문지화다. 후공명도 이때 나타나 역검의 강대한 기세를 느끼며 침을 삼켰지만 그리 겁내진 않았다. 왜냐면 그는 오양풍에게서 들었으니 자양종의 이장로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걸.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말했다. 내가 역검이구나. 역검의 시선이 후공명에게 떨어졌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걸 보니 분명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누가 시킨 건지 말해라. 후후, 말해도 상관없지. 너를 죽이라고 한 건 자양종의 장로다. 내가 천명지세를 가졌다 해도 결국은 한 사람일 뿐. 좋다. 그럼 내 놈들이 뭘로 날 상대할지 보자. 역검은 호통을 치며 순식간에 무수한 검의 기운이 쏟아져 내렸다. 후경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급히 아래로 달아났다. 근처에서 구경하던 후가 무의 몇몇은 도망칠 틈도 없이 모두 이 거미에 지시겨져 피바다가 되었다. 역검의 시선이 후공명에게 떨어졌다.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알다니 분명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게 틀림없다. 누가 시킨 건지 말해라. 허허, 말해도 상관없지. 내 목숨을 원한 건 바로 자양종 장로다. 내가 천명지질이라 해도 결국은 한 사람일 뿐이다. 좋아. 과연 뭘로 나를 막을지 보겠다. 역검이 호랑이처럼 포효하자 순식간에 수많은 거미가 유성처럼 쏟아졌다. 후청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급히 아래로 도망쳤다. 근처에서 구경하던 후가 무의들까지 도망칠 틈도 없이 그 거미에 깔려 피물로 변했다. 그러나 후청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어째서 가주가 이 지경까지 해야 하는지 그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보니 후공명은 단지 10여 장 뒤로 밀려났을 뿐 별다른 손상은 입지 않았다. 후청은 가만히 다잡았다. 가주의 실력은 자기와 같은 원인경일 뿐인데 어떻게 상대의 거미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역검도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다 후공명의 가슴에서 빛나는 옥빛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원래 그자가 방어용 보물을 줬구나. 어쩐지 임펴던틀이 나를 도발하더라니. 후공명은 몸을 일으켜 태연하게 말했다. 양웅 장로가 내게 준 보물이 이 정도일 리 없지. 사실 난 내가 공격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말을 마치고 냉소를 지었다. 가슴의 옥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온 후부가 순식간에 청광대진에 뒤덮였다. 무수한 청광이 하늘을 찢고 후부 전체를 감쌌다. 역검은 강한 압박을 맞으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후공명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굳어졌다.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다. 어떻게 된 거지? 양웅이 말하길 이 진법은 반어경 정점도 억누를 수 있다더니 왜 저놈은 멀쩡한 거야? 양웅이 날 속일 리 없는데. 역검은 검을 들고 바짝 다가갔다. 이게 내가 자신만만한 이유냐? 보아하니 양웅, 그 늙은 놈도 별 쓸모 없는 걸 준 거구나. 그는 검을 높이 들어 휘둘렀다. 진법 전체가 폭발음으로 울려 퍼졌다. 다음 순간 엄청난 위력이 후부를 덮쳤다. 그런데 공간에서 굉음이 터져나왔다. 역검은 거꾸로 날아갔다. 퍼져나간 여파는 지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후공명은 팔을 들어 여파를 막았지만 역시 수십 장 뒤로 밀려났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마침 하늘에 5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다. 하하, 역시 이번에 내 판단이 맞았어. 후공명은 무척 흥분했다. 이때 양웅이 맨 앞에 서서 물러난 역검을 보며 말했다. 역정놈, 종문 안에서 장로를 죽인 것도 모자라 오늘은 더더욱 무고한 자들을 학살하다니 정파인 우리가 어찌 널 용납하겠느냐. 양웅은 의기당당한 자세를 취했다. 다른 장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역검, 이쯤 되면 무슨 변명이 있겠느냐. 구양봉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물었다. 역검은 허리를 펴고 입가에 피를 닦으며 사악하게 웃었다. 변명이라니? 하하, 수수께끼 같은 규율이 뭐. 내 어머니와 여동생은 누구를 건드린 적도 없는데 왜 이유 없이 후가에게 표적이 된 거지? 양웅, 늙은 도적놈, 내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라. 이 짓 내가 한 거냐? 그의 분노는 공간에 메아리 쳤다. 양웅의 눈빛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아직 자신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뭘 했다고? 며칠 동안 나는 종문에서 일만 처리했을 뿐. 내가 나를 모함하려면 차라리 근거라도 가져와라. 더구나 내가 말하길 후가 사람들이 내 가족을 잡았다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찮은 무도 세가가 널 속일 수 있다고? 그 둘을 감출 수 있겠느냐? 양웅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질문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공간에 메아리 쳤다. 양웅의 시선이 다소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아직 자신의 통제 안에 있음을. 내가 뭘 했다는 거냐? 이 며칠 내내 나는 종문에서 일만 처리했다. 억지로 모함하려면 적어도 그럴듯한 이유는 돼야 할 거 아닌가. 더군다나 내가 말하길 후가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여동생을 잡아갔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있지? 하찮은 무도 세가 따위가 너를 속일 수 있단 말이냐? 그 둘을 감출 수 있다고? 양웅은 너무 태연하게 그렇게 말했다. 역검은 냉소를 터뜨렸다. 이 일은 틀림없이 이게 같은 도둑이 한 짓이라는 걸 확신했다. 파렴치한 늙은 도둑놈, 입만 열면 명문 정파라더니 뒤에서는 이런 더러운 수작질을 하다니. 오늘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내 이름을 역검이라 부르지 않겠다. 말이 끝나자마자 금빛 광채로 변해 양웅을 향해 급속히 날아갔다. 손에 쥔 검 끝에서 수많은 검기가 흩어져 나왔다. 한 자루 한 자루가 모두 날카로움을 드러냈다. 양웅을 포함한 3명의 반어 경지 장로들만이 간신히 막아냈고 나머지 2명은 눈치챘을 땐 이미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혼자 힘으로 5명 대수사를 상대하다니 이런 재능과 실력은 정말 두려울 정도였다. 여러분, 저자가 감히 우리에게 이렇게 덤벼드는데 우리가 굳이 머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짐승에게 반격이라도 당하면 어쩌겠소. 양웅이 침착하게 말했다. 몇몇 장로들이 잠시 침묵하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5명의 장로가 동시에 힘을 모아 금기를 발동시켰다. 계속 밀려드는 검기와 맞서기 위해 역검의 가슴에 피가 거세게 치밀었으나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5사람의 진기가 몰려와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쿵 양측의 힘이 폭발하자 하늘 위로 경악스러운 에너지가 퍼졌다. 역검은 계속 뒤로 밀려났고 필사적으로 왼손으로 손목을 눌러 심하게 떨지 않도록 억눌렀다. 억지로 검끝을 들어올리며 눈빛의 날카로움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양웅 5은 겨우 몇 걸음 뒤로 물러났을 뿐이었다. 단지 그 몇 걸음만으로도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특히 양웅은 눈빛 속살이가 더욱 짙어졌다. 이 괴물 같은 놈이 이렇게 빨리 강해질 줄이야. 오늘 죽이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 어쩌지 못할 수도 있다. 즉시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창백해진 역검을 바라보며 크게 외쳤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이 괴물 같은 놈의 힘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혀 두려움도 존경심도 없으니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베어버립시다. 괜한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4사람은 이 말에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약간 난처해했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이 장로의 뜻을 따르겠네. 이 말을 들은 양웅은 은밀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역검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뻐했다. 오늘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곧장 앞장서 나서며 역검이 아직 회복하지 못한 틈을 타 즉시 진기를 폭발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4사람도 함께 손을 뻗었다. 5갈래의 강대한 기운이 몰려왔다. 역검은 검을 움켜쥔 채 개의치 않았고 오직 양웅을 죽이고자 했다. 설령 자신이 죽더라도 반드시 이 늙은 개를 끌고 가야 한다. 점점 다가오는 양웅 늙은 개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충돌 직전의 순간 하늘에서 금빛이 번쩍였다. 역검이 출격하기도 전에 그의 기운이 어떤 따뜻한 영역의 기운에 감싸였다. 방금 전에 답답한 기류가 순식간에 흩어졌다. 양웅 일행은 오히려 계속 뒤로 날아가며 그 반동의 진기로 인해 5명 모두가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이게 뭐지? 양웅은 이를 갈며 이를 올려다보았다. 분명 조금만 더 했으면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이때 이런 변수가 생기는 거냐. 갑자기 금빛이 흩어진 뒤 그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양웅은 눈을 크게 부릅떴다. 허청.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리고 양웅 일행 5명은 계속 뒤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 진기전기가 가져온 역반응은 놀랍게도 그들 5명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 무슨 일이야? 양웅은 이를 악물고 이쪽을 노려보았다. 분명 거의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이때 변고가 일어난 거지? 갑자기 금빛 광채가 떨어지더니 한 인물이 금빛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아, 누군가 왔다. 양웅은 그제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허칭,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는 줄곧 내가 어떤 큰 진대진의 힘을 빌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실력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수단을 써서 예검을 무명풍 밖으로 끌어냈고 내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못된 녀석이 바로 이때 나타났다. 그리고 아까의 그 수단은 아마 반슈 정점에 오른 자라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동시에 다른 4명의 장로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 녀석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실력을 보일 수 있지? 세상에 이런 급등급의 괴물이 존재하다니. 이때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옆으로 고개를 돌려 뒤에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번엔 내가 좀 무모했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그들과 교전하는 동안에 나는 이미 내 어머니와 여동생을 구해냈다. 예검은 그 말을 듣고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번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리고 양웅은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며 더욱 분노를 터뜨렸다. 허칭, 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혹시 반란을 벌일 셈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비웃으며 이 장로는 정말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데 능하구먼. 이유도 묻지 않고 의심부터 한다. 자양종의 규율이 모두 공허한 종이란 말인가? 몇몇 장로들이 이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들이 전에 망설였던 것은 어떤 잘못이든지 근본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예검의 행위는 증거가 있으니 현장에서 처벌해도 무방해 보였다. 지금은 내 말 한마디로 혹시 그 안에 무슨 숨은 계략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상기시키자 양웅은 상황을 보고 쯧하고 혀를 찼다. 예검이 무고한 자를 학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나는 특히 녹화도 준비해 두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발뺌하겠느냐. 말을 하며 그는 바로 예검이 죽인 후가 무용수들의 장면을 방출했다. 4명의 장로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같이 끄덕였다. 이미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냉소적 미소만 지었다. 이 장로도 참 여유가 있구먼. 어찌하여 천리 밖까지 와서 그런 녹화를 준비할 시간이 있나. 혹은 이 장로가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건가. 마침 예검의 고향에서 사고가 날 것을 알고 있었나. 4명의 장로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풍향은 즉시 양 장로 쪽으로 돌아섰다. 허칭이 직설한 문제를 너는 잘 대답해야 할 것이다. 4명이 갑자기 양웅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자 양웅은 서둘러 말재를 돌렸다. 여러분, 이 못된 녀석에게 현혹되지 마라. 예검이 후가의 무용수를 살해한 것은 이미 잘못한 일이다. 종의 규율에 따라 당연히 처형해야 한다. 지금 녹화 영상이 어떻게 얻어졌는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그가 계속 숨기려 하자 나는 크게 웃었다. 담담하게 하하하고 말했다.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께 보여줄 것이 있다. 말을 마치자 나는 팔을 휘저었다. 공간에서 2줄기의 금빛이 흘러나왔다. 한 무리의 안개가 2사람을 끌어당겨 천천히 내 뒤에 데려왔다. 2사람이 보이자마자 예검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벅찼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부축하며 다가갔다. 여동생, 너희 정말 괜찮았어? 어머니는 무사하셨다. 이은인 덕분에 구해졌어. 우리는 그 검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 예언은 예검을 끌어안고 울면서 말했다. 형, 그들이 정말 무서웠어. 난 진짜 죽을 줄 알았어. 양웅은 2사람을 보고 곧바로 크게 당황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다. 이에 나는 왼손을 들어 천천히 말했다. 양장로, 지금 할 말이 더 있소? 나머지 4명의 장로들은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비로소 자신들이 완전히 이용당했음을 깨달았다. 그 즉시 모두의 시선이 양웅, 곧 이 장로에게 향했다. 부디 이 사건의 전말을 반드시 낱낱이 밝히시오. 어머니 괜찮아요. 이은인께서 구해주신 덕분이에요. 우리가 그 흑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예현은 예검을 끌어안고 울며 외쳤다. 형님, 그 사람들이 너무 사나웠어요. 저는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양웅은 2사람을 보자 갑자기 크게 당황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를 본 나는 왼손을 들며 느릿하게 말했다. 양장로, 지금도 할 말이 있습니까? 나머지 4명의 장로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제야 자신들이 완전히 이용당했음을 깨달았다. 즉시 모두 양웅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 장로 제발 이번 일에 전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오. 양웅은 가슴이 크게 요동쳤다. 그는 내 장로를 향해 낮게 말했다. 여러분, 이 예검은 5해 전 이미 죽어야 했던 놈이오. 하지만 종주가 끝까지 이 괴물을 감쌌소. 지금 그가 사람을 죽인 건 확정된 사실. 이 일이 설령 내가 한 것이라 해도 어쩔 건가. 그가 계율을 어겼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양웅이 드러내놓고 말하자 나는 미소 지으며 상대를 바라봤다. 어찌 이 장로 이제야 가면을 벗으셨군. 양웅은 노려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허경, 나는 본래 내 스승의 체면을 봐서 너와 다투고 싶지 않았네. 허나 너는 번번이 이 괴물을 두둔했지. 정말 내가 너를 못 건드릴 줄 아나.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소리를 냈다. 몸에서 기세가 폭발했다. 이 자식, 오늘 밤 예검은 반드시 죽는다. 이제 정법의 가호도 사라졌으니 내가 어떻게 날 막을지 두고 보자. 히. 그는 반어 단계의 힘을 극한으로 터뜨렸다. 공간에 연이어 균열이 생겨났다. 그러자 실내 내 장로들도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했다. 하지만 예검은 이미 부상 입은 상태. 뒤에는 어머니와 여동생도 있어 도저히 대응할 틈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고작 반어, 후기 따위가 감히 내 앞에서 떠들다니. 내 손끝을 향하자 손가락 끝에 은은한 금빛이 모였다. 양웅은 이미 이성을 잃고 전혀 믿지 않았다. 이 작은 빛이 자신을 위협할 거라니. 그는 온 힘을 다해 나를 향해 압력을 쏟아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손가락을 천천히 들어 양웅을 향해 금빛을 발산했다. 펑! 2 힘은 충돌조차 하지 못하고 양웅은 순식간에 수백 장 밖으로 날아갔다. 나는 앞을 쓸어보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런 힘을 가졌어도 상향 한 수법 하나 제대로 없구나. 양웅은 이를 갈며 날 바라봤다. 꼬마에게 모욕당하다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허경, 내가 날 이렇게 몰아붙였어.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몸에서 증기가 솟구쳤다. 등 뒤에 금빛 법상이 어슴풀에 떠올랐다. 오양봉 등은 급히 도망쳐 멀리서 지켜봤다. 멀찍이 떨어져 전투를 관망했다. 나도 예검에게 모녀를 안전히 두라 지시했다. 그리고는 무심히 양웅을 바라봤다. 양웅은 차갑게 코웃음 쳤다. 크게 외쳤다. 내 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믿는다. 이건 절대 내 본래 힘이 아니다. 지금 내 힘은 반합체에 필적하고 게다가 금빛 법상까지 있다. 진정한 합체 7단 강자라도 내겐 싸울 힘이 있다. 내가 지금 길을 비켜선다면 나는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게 내 한계라면 내 시야는 여전히 너무 좁구나. 죽어라, 화락. 그는 거대한 손을 휘둘렀다. 천지의 위세가 번개 소리에 실렸다. 커다란 손이 하늘을 덮는 듯했다.
모두가 경악스런 표정을 지었다. 합체 강자의 힘은 실로 두려웠다. 그러나 나는 손가락을 들어 꺼져라. 광파가 곧장 하늘을 꿰뚫었다. 양웅을 다시 폭발시켜 날려버렸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다. 모두가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몰랐다. 갑자기 나는 몸을 번쩍 움직여 압도적인 속도로 양웅에게 다가갔다. 양웅은 머릿속이 새하여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어떻게 패했는지도 몰랐다. 모두가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합체 강자의 실력은 정말 눈을 의심케 했다. 하지만 나는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리며 한마디 했다. 꺼져라. 광파가 곧장 운텐을 꿰뚫었다. 순간 양슝을 다시 폭발하듯 날려버렸다. 모든 게 너무나도 빨랐다. 현장에 있던 누구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갑자기 내 몸이 번쩍 움직이며 압도적인 속도로 양슝에게 다가갔다. 양슝의 머릿속은 완전히 공백. 끝까지 자신이 어떻게 패배했는지도 몰랐다. 저건 무슨 신통력이야. 자양종에는 이런 기술이 없는데 설마 풍장로가 떠나기 전 전수해준 건가. 하지만 그가 더 생각하기도 전에 내 몸은 이미 눈앞에 도착했다. 양슝은 곧바로 안색이 급변했다. 진기를 급히 돌려 뒤로 도망쳤다. 하지만 아직 멀리 가지도 못했을 때 나는 이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제야 양슝은 깨달았다. 내가 진법에 의지한 게 아니라는 걸. 본래부터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그의 동공이 수축하고 목소리가 떨렸다. 넌 도대체 어느 경지에 오른 거냐. 나는 두 팔을 끼고 눈을 들어 올리며 경지라니 나도 잘 모르겠다. 이 말에 양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압박감이었다. 언제든 소멸당할 것 같은 두려움. 너 설마. 양슝이 비명을 질렀다.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허무한 힘이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끝없는 억압이 양슝을 계속 아래로 짓눌렀다. 사람들은 그 광경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방금 전만 해도 양슝이 절대적 우세였는데 단 한 번의 대면으로 양슝은 다시 철저히 제압당했다. 큰일 났다. 허사직이 정말 양슝을 죽이려는 건가. 다른 세 장로는 이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내가 그렇게 경솔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오른손을 세차게 흔들었고 양슝은 순식간에 폭산의 피덩어리가 되었다. 네 장로의 몸이 동시에 떨렸다. 멀리 숨어있던 허우국민과 오양펑은 눈을 크게 뜨고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었다. 오직 예젠만이 방금의 파동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허 형님의 은혜에 모는 앞으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때 나는 서서히 기운을 거두고 내 장로 쪽으로 걸어갔다. 양슝은 야심을 품고 음모를 꾸민 것은 이미 종규에 어긋난 일. 내가 나선 것도 어쩔 수 없었다. 부디 장로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장로들은 방금의 모든 것을 똑똑히 알았다.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었고 동시에 내가 입막음을 할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한 명이 말했다. 양슝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종주와 대장로에게 보고해야 하오. 허 사직이 그를 죽인 건 규칙에 맞지 않소. 다른 세 장로는 이 말에 눈빛에 분노를 띄었다.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말하나. 어떻게 장로가 되었지. 한 장로가 급히 사과하며 말했다. 허 사직. 하지만 나는 담담히 말했다. 더 말할 필요 없다. 장로를 베인 건 결국 잘못된 일. 지금은 나를 붙잡지 않고 풀어주시오. 밤에 돌아가면 내가 직접 종주께 사죄하리다. 말을 마치고 나는 곧 돌아섰다. 내 뒷모습을 바라보며 세 장로는 모두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그 장로를 보며 조금 멀찍이 떨어졌다. 허브의 영역을 벗어나 나는 머리를 극적였다. 나는 언제나 싸움을 피하려 했는데 일단 연루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 그래서 엮이지 않으려 했던 건데 이번엔 피하지 못했다. 예젠이 너무 성급했어. 나중에 꼭 혼 좀 내야겠다. 아까 나를 책망한 그 장로는 양슝의 측근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끼어든 이상 내 흔적을 반드시 깨끗이 지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예젠을 찾아갔다. 나를 본 순간 그는 곧장 두 손을 모아 무릎 꿇으며 감사했다. 예젠은 보답할 길이 없다고 말하며 더 말하려 했으나 내 손짓에 의해 끊겼다. 남자가 왜 그렇게 질질대느냐. 이 생각이 나자마자 나는 곧장 역검을 찾았다. 그가 나를 본 순간 즉시 두 손을 모아 무릎 꿇고 허형 덕분에 살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역검은 보답할 길이 없다고 했다.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내가 손살에 치며 끊어버렸다. 남자가 왜 그렇게 질질 끄는 거냐. 역검은 자세를 고쳐 앉더니 곧이어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걸 알았던 것이다. 마음에 이 은혜만 새겨두면 충분하다. 그 생각에 그가 일어나 묻길. 허형께서 이제 양웅을 베었으니 돌아가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냐고 했다. 나는 손을 저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도성의 노인은 나를 곤란하게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양웅을 죽이지 않았다면 내 성격에 사흘이 멀다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니 도성이 와서 나를 꾸짖으면 내가 반박할 이유조차 없잖아. 너무도 경솔했어. 무슨 일을 해도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
앞으로는 교훈을 삼아라. 말을 마치고 나는 못마땅하게 그의 이마를 톡 쳤다. 꽤 아팠지만 역검도 이해했다. 어떤 일은 확실히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걸. 허형 말씀이 옳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기억했냐고 내가 눈썹을 치켜올리자 역검은 고개를 들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역검은 약간 찡그리며 무엇을 놓쳤는지 몰랐다. 잠시 멈추다 문득 깨달았다. 허형의 뜻은 아예 뿌리 뽑으라는 거군요. 내 말을 듣고서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약점이 이미 드러난 이상 너를 겨냥하는 자들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그래야 미리 막을 수 있다. 역검은 즉시 뜻을 깨달았다. 이번 일에 연루된 후가는 제1목표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 다음은 오양봉이다. 이 꼬리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골칫거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중주의 이름 높던 후가는 역사의 한 조각으로 전락했다. 후가와 도망친 오양봉을 처리한 뒤 역검은 돌아오며 덧붙였다. 잔당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자양종 근처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건 나로선 상관없다. 역검의 옛집은 이미 버려졌으니 새 보금자리를 찾는 게 옳다. 정했다면 돌아가서 도성에게 내 뜻을 전하마.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허형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감사할 것 없어. 돌아가면 벌받을 준비나 해라. 자양종으로 돌아가. 나는 역검을 무명봉으로 돌려보내 벌을 받게 했다. 나는 주봉으로 향했다. 자양종의 핵심인 자소봉은 늘 자운에 둘러싸여 있었다. 산문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곧 느꼈다. 전혀 다른 기운이 몸으로 흘러드는 것을. 지난번 왔을 땐 이렇게 충만하지 않았는데 보아하니 2년간 자소봉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군. 익숙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작게 달려오는 인문이를 볼 수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인사했다. 문희 삼해, 너도 여기 있었구나. 응, 정말 우연이네. 허사형, 주봉에 오래 안 오셨죠? 오늘 이렇게 딱 마주치다니. 응, 일 좀 보러 왔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역검일은 굳이 말하지 않았다. 괜히 그녀가 걱정할까봐. 인문이는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허사형, 당신 말씀대로 며칠간 종문의 장로들이 거의 다 있었는데 어제는 이 장로가 내 장로를 데리고 나갔다가 이상하게도 그 4명의 장로가 허겁지겁 돌아와서는 대장로와 종주에게 무언가 보고했어요. 모습이 몹시 다급했죠. 나는 난처하게 헛기침하며 말했다. 삼해, 너무 긴장하지 마라. 이번에 내가 바로 그 일을 처리하러 왔다. 이 말을 들은 인문이는 약간 놀라며 속으로 사형이 역시 소문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광장을 지나 어가에 올라서니 앞에는 종주가 주관하는 자운전이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많은 장로들이 놀란 눈길을 보냈다. 거영사형, 제가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 며칠 동안 종문 안의 장로들이 거의 다 모여 있었는데 바로 어제 이 장로가 4명의 장로를 데리고 나갔다가 이상하게도 어젯밤 그 4명 장로가 몹시 당황한 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장로와 종주께 무언가를 보고했어요. 보니 꽤 급한 일 같았습니다. 내가 민망하게 기침을 하자 삼해야, 너무 긴장하지 마라. 내가 이번에 온 건 바로 일을 처리하려는 거다. 그 말을 들은 린원이는 조금 놀라며 사형은 역시 소문처럼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다. 광장을 지나 어가에 발을 올리니 앞에는 조종 종주가 다스리는 자운전이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많은 장로들이 모두 놀란 눈빛을 드러냈다. 너 왜 여기에 왔느냐? 그때 한 미인이 일어나 말하길 어서 물러가라.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린원이가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다음 순간 미인에게 가로막혔다. 스승님의 말을 안 듣느냐? 린원이는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모으며 제자는 명을 따르겠습니다 했다. 곧이어 거의 절반의 장로들이 잇따라 따져 물었다. 허영, 내가 멋대로 어깨를 풀어주고 심지어 일부러 이 장로 양웅을 죽였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허사저, 봉 장로의 체면을 봐서 우린 널 곤란하게 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그 수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직하게 말해주길 바란다. 내 실력은 여기서 도성 외엔 아무도 모른다. 그들 눈에는 내가 양웅을 죽일 수 있었던 건 반드시 사악한 공법을 익혔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만 이어지는 추궁을 들으며 도성은 마침내 참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함께 넘쳐흐른 건 압도적인 위세였다. 모든 장로들이 그 순간 입을 닫았다. 양웅은 다른 자들과 결탁해 속세 사람들을 해친 건 본래 철칙 위반이다. 규율에 따라 양웅은 마땅히 죽어야 했다. 허영이 종문을 대신해 그를 정리한 건 잘못이 없다. 여기 앉은 이들 중 이견이 있는가? 도성이 이런 말을 한 건 5년 전 역검이 장로를 배웠을 때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허영이 이런 실력을 가졌느냐는 게 아닌가. 종주는 이 일의 핵심은 양웅이 아니라 허영이 어째서 이런 힘을 가졌는가라 했다. 맞아, 허사전은 오랫동안 금지된 땅에 있었고 우린 그 안에서의 상황을 전혀 몰랐다. 혹시 마도에서 무슨 공법을 배운 건 아닐까? 잇따라 쏟아지는 질문 속에
도성조차 눈썹을 찌푸렸다. 차라리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허영을 마도로 몰아가 처단할 것이다. 하지만 말해도 확신할 수 없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입을 다물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 자운전 전체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러자 내가 태연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내 수법이 궁금하다면 내가 한번 보여주면 될 것 아니겠나. 뭘 그리 복잡하게 하나. 이 말이 나오자 모든 장로들이 놀란 기색을 드러냈다. 대장로는 이를 보고 천생이 말하길 허사저가 이렇게 시원스럽게 나왔으니 펼칠 수법이 사악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일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했다. 모든 장로들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직 도성만이 의문을 품었다. 설마 이 자식, 더는 숨길 생각이 없는 건가? 정말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려는 건가? 곧이어 내가 손을 펴며 말했다. 시연하려면 차라리 밖에서 하는 게 낫겠지. 안 그러면 자운전을 부숴버릴 텐데 난 그걸 감당 못한다. 장로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좋아. 우린 한번 보겠다. 내가 어떤 하늘을 찌르는 수법을 갖췄는지. 말을 마친 후 모두 천천히 일어섰다. 나도 몸을 돌려 정가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에 막 다다랐을 때 내 온몸의 기운이 계속 요동쳤다. 순식간에 화신 단계에 도달했다. 뭐라고? 장로들이 그 파동을 감지하고 모두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화신 절정의 수위라니. 게다가 아직 20살도 안 된 나이에 이런 재능은 고서 속의 괴물 같은 존재나 가능하다. 그런 거 아닌가? 설마 그동안 일부러 수위를 억눌러 눈에 띄지 않으려 했던 건가? 장로들은 모두 떠들썩해졌다. 대장노조차 보고 크게 놀랐다. 그러다 뒤쪽에서 여전히 평온한 도성을 보자 마음속에서 무언가 깨달았다. 혹시 종주가 처음부터 그의 수위를 알고 있었던 건가? 그래서 전력을 다해 그를 지켜온 건가? 무슨 파동을 감지한 종장로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화신화산 절정의 수위라니. 게다가 아직 20살도 안 됐어. 이 재능이라니. 아마 고서 속의 그 괴물들 정도나 가질 수 있는 건가? 설마 그는 지금까지 일부러 수위를 눌러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 한 건가? 종장로들이 분분히 수근거렸다. 대장 노조차 보고 놀랄 정도였다. 뒤에 평정한 얼굴의 도성사를 보자 그제야 뭔가 떠올랐다. 혹시 종주가 처음부터 그의 수위를 알고 그래서 전력을 다해 보호한 걸까?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화신 수위만으로는 부족하다. 결정적인 건 수단이다. 잠시 후 거의 모든 장로가 나를 따라 후산으로 왔다. 여기서 하자.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무심코 말했다. 맞다. 잠시 후 내가 시전할 때 장로님들께서 방어를 준비해 주시길. 그렇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장로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허풍부터 치네. 이 모습이 옛날 미친 장로랑 좀 닮았구먼. 역시 어떤 스승이냐에 따라 제자도 그렇게 되는 법이지. 어서 하게. 다들 시간 아깝다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성을 스치듯 바라보고 곧바로 오른손을 들어 모두를 가리켰다.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동작이었지만 모두가 묘한 압박을 느꼈다. 이 녀석 정말 대단한 신통을 아는 건가? 설마 이 자식 정말 보통이 아닌 신공이라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 내 손끝에서 백금빛 에너지가 솟구쳤다. 몸속 진기를 계속 압축하며 위협적인 파동을 내뿜었다. 그뿐 아니라 그 광구는 마치 블랙홀처럼 발밑의 연기를 계속 빨아들였다. 천지의 위력을 모두 작디작은 빗덩이에 압축했다. 이 광경을 본 모두의 얼굴이 잔뜩 굳어졌다. 이 녀석이 말한 수단이란 천지의 위력을 압축하는 것이었나? 감히 저럴 수가. 억지로 천지의 위력을 압축하다니. 조금만 잘못해도 폭발한다. 가벼우면 팔다리 절단,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이런 신공이 눈앞에 있어도 수련할 엄두도 못 낸다. 심지어 이런 생각조차 못했다. 세상에 이런 미친 짓을 시도하는 자가 있다니. 이 순간 내 손에 모인 빛은 거대한 에너지, 상공의 강풍을 일으켰다. 자, 잘 보시길. 내 손끝에서 빗덩이가 금빛 광파를 강렬히 뿜었다. 쿵, 모든 장로들이 얼굴빛을 바꿨다. 이 갑작스런 광파 앞에 10명이 넘는 장로들이 즉시 출수했다. 대장로도 서둘러 손을 쓰며 진기를 급히 운전해 이 광파를 막았지만 그도 모르게 헉소리내며 기침했다. 입술까지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야말로 진정한 합체기인데 허나 허경은 고작 화신, 절정 수위뿐이다. 중간에 한 큰 경계를 두고도 이 한 수에 밀려났다. 더 무서운 건 그 옆에 많은 장로들이 함께 막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수단은 현장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너무나도 강렬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때 도성이 직접 나섰다. 한 줄기 백광을 뿜어 두 파동을 지워버렸다. 광파가 사라지자 중장로들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나를 귀신 본 듯 바라봤다. 미친놈. 나는 두 손을 뒤에 모으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로님들, 이 정도면 제 수단이 증명된 겁니까? 이 말이 나오자 장로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이제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도저히 예상 못했다. 그동안 신경도 안 쓴 어린 놈이 이렇게 깊이 숨기고 있었다니.
대장로는 이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허시, 정말 깊이 숨겼구나. 내가 정말 목숨 걸 신통을 깨우치다니. 나는 담담히 웃었다. 내 실력으로는 그런 상태에 이 장로를 상대하려면 이런 수단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대장로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하며 말했다. 허시, 정말 깊이 숨겨왔구나. 내가 정말로 깨우치다니. 그런 목숨을 걸어버린 신동을. 나는 담담히 웃었다. 어쨌든 내 실력으로는 그런 상태에 이 장로를 상대하려면 이런 수단을 쓰지 않으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았다. 대장로는 이를 듣고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도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노려봤지만 말이 없었다. 원래는 그는 내가 진짜로 실력을 다 드러낼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숨겨둔 게 있어 그를 크게 놀라게 했다. 이때 대장로가 다시 말했다. 비록 내가 배운 것이 사도 방만 조다오가 아님을 증명했지만 사사로이 장로를 베고 금지구역의 죄수를 풀어주며 본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역시 처벌이 필요하다. 말이 끝나자마자 도성은 곧장 대장로를 노려보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했다. 아까 자운전에서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허형이 양웅을 베는 건 우리 자양종의 배신자를 청산한 것이다. 이런 일마저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우리 자양종에 들어오겠는가. 이를 듣고 대장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종주가 제자를 아끼는 마음은 나도 이해하네. 하지만 허 사제는 원래 역검을 오명봉에 남겨두고 이 일을 미리 너와 나에게 알린 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야 했다. 종규에 따르면 대장로가 다 말하기도 전에 도성은 성질을 폭발시켰다. 종규라니. 너는 맨날 종교 타령만 하지 않느냐. 규칙은 죽은 것이고 사람은 살아있는 걸 모르느냐. 종주가 이렇게 크게 화내는 걸 보고 다른 장로들은 옆에 서서 한마디도 못했다. 대장로도 오랫동안 침묵하며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이런 대치된 상황을 보며 뒤에 서있던 내가 그제야 앞으로 나섰다. 그만두십시오. 종주의 뜻은 선의입니다. 제자 마음에는 대장로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역검을 풀어준 건 사실이니 이 점만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장로께서 규칙에 따른다고 하셨으니 제가 한 일에 대해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 모습을 보며 많은 장로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도 겸손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다. 이런 심성은 동세대 제자들 사이에서는 보기 어렵다. 봉장청의 제자는 운이 정말 좋구나. 이때 대장로도 어쩔 수 없이 입을 열며 허 사제의 양해에 감사했다. 안심해라. 이번 일은 내 잘못이 크지 않다. 그러니 종규에 따라 넌 단지 열람일정에 들어가 한 달간 정저하면 된다. 이 말을 듣자 여러 장로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이미 오래도록 그곳을 듣지 못했다. 만약 무명봉이 자양종의 금지구역이라면, 수많은 사악한 자들을 가두는 천례라면 그 열람일정은 그 다음으로 문중 제자들을 가두어 참선하게 하는 곳이다. 생각하는 장소다. 하지만 문제는 10년 전부터 열람일정은 이미 봉인되었다는 것이다. 그 안에 에너지가 계속 팽창했기 때문이다. 들어간 제자들은 보름도 안 돼서 마도에 빠졌다. 대장로는 무슨 속셈이란 말인가. 이때 도성의 기세는 무척 무거워졌다. 당장이라도 대장로와 싸울 기세였다. 그러다 대장로의 전음을 받은 뒤 도성의 기세가 다소 거두어졌다. 표정도 더욱 엄숙해졌다. 그렇다면 대장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내가 대장로와 함께 허형을 열람일정으로 보내겠습니다. 정좌 수행하도록. 이 말에 여러 장로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처음부터 도성은 허형을 두둔하고 있었는데 열람일정에서 10년 전 일어난 일을 이 자리에 있는 장로들은 모두 아는데 어째서 갑자기 동의한 것인가. 다른 장로들이 망설이자 도성이 크게 호통쳤다. 모든 일이 끝났는데 아직도 여기 머무느냐. 종문 업무도 다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 말에 중장로들이 그제야 손을 모아 떠났다. 잠시 후 뒷산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잠시 침묵 후 내가 먼저 분위기를 깨고 말했다. 자, 열람일정에 대해 나도 조금은 들었다. 어쨌든 그때는 내 스승도 자양종에 계셨으니 열람일진에서 10년 전 일어난 일은 여기 있는 모든 장로들이 잘 알고 있지. 어째서 갑자기 도성이 동의한 거지? 다른 장로들이 아직 머뭇거리자 도성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일은 이미 다 끝났는데 여기서 아직 머물고 있나? 종문 업무도 다 처리했으니 문원 중장로가 그제야 폭권하고 떠났다. 잠시 후 산에는 세 사람만 남게 되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내가 먼저 분위기를 깨고 말했다. 좋아, 말해보시오. 열라비경의 일은 나도 조금 들은 바 있소. 그때 내 스승도 자양종에 있었으니. 대장로가 살짝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다. 허사직이 말한 게 옳다. 내가 그대를 열라비경으로 보내려는 건 반년 전 내가 열라비경에서 익숙한 기운을 감지했기 때문이네. 이 말을 듣고 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의 것이오? 대장로의 얼굴이 무거워졌다. 이전 종주인가? 나는 잠시 멈추며 약간 놀랐다. 자양종의 의원으로서 나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도성이 대략 70년 전 종주 자리에 오른 것을. 70년은 나에게 긴 세월이지만
자양종에겐 그저 손가락 튕기는 순간일 뿐이었다. 전해지길 이전 종주는 도가에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70년 전 한 번 외출한 후 다시는 흔적이 없었고 그래서 도성이 종주 자리에 앉은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내가 망설이며 물었다. 이전 종주가 실종된 것 아니었소? 어찌 연라비경에서 나타난단 말이오? 대장로가 미간을 찌푸리며 침착히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선 나도 전혀 실마리가 없네. 하지만 행적이 드러난 이상 누군가가 비경에 가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네. 듣던 바도신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전 종주와 관련해서는 늘 자양종의 큰 아쉬움이었다. 비록 70년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를 택한 거요? 이건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소. 그건 연라비경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지. 100세 이하의 수세호만 들어갈 수 있다네. 허사직은 아직 젊고 실력은 이미 범인들이 닿을 수 없는 경지에 있네. 수단 또한 남다르니 그대의 실력으로라면 연라비경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것이 나와 종주의 뜻일세. 대장로가 천천히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보니 내가 확실히 가장 적합하군. 패도신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은 원래 남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네. 하지만 연라비경은 이미 10년이나 잠잠했으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들어가 볼 수가 없지. 내 실력은 믿을 만하다네. 하지만 갈지 말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네. 내가 담담히 말했다. 가는 건 문제없소. 하지만 연라비경의 소문은 무시 못하니 적어도 믿을 만한 걸 좀 주시오. 말하며 내가 손을 비볐다. 이를 본 대장로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내가 늙어 정신이 흐렸구나. 맞다. 그렇게 험한 곳에 보내면서 어찌 보물을 주지 않을 수 있겠나. 말을 마치고 그는 소매에서 3가지 보물을 꺼냈다. 이번에 들어가면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 이 3가지 보물은 내 영신을 지켜줄 것이고 또한 내 정신 의지를 높여주리라. 연라비경 안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나는 손을 내밀어 받아들였다. 사양하지 않고 말했다. 좋소. 이번 일은 내가 맡겠소. 다만 출발 전 무명풍에 한번 돌아가야 하오. 한 달은 돌아가지 못할 테니. 대장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그럼 제자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밤이 되기 전 내가 종주와 함께 비경 입구로 가마 돌아가 짜오다야 할 일은 간단했다. 주로 체원과 관련된 일, 그리고 불손한 마도들을 단속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역검의 실력으로는 그들을 관리하는 건 충분히 가능했다. 역검에 대해서는 연라비경에서 돌아온 뒤 내가 다시 제대로 손봐주마. 나는 손을 뻗어 받아들였고 예에 차리지도 않았다. 이 일은 내가 맡겠네. 하지만 출발 전에 나는 우명봉에 잠시 들러야 해. 어차피 한 달 동안은 돌아가지 못하니까. 대장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없다고 했다. 그럼 제자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나는 종주와 함께 비경 입구로 향할 것이다. 돌아가서 짜오다야 할 일도 아주 단순했다. 주로 체원에 관한 일과 말 안 듣는 마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역검의 실력으로는 이들을 관리하는 건 충분히 가능했다. 역검에 관해서는 연라비경에서 돌아온 뒤에 내가 다시 손을 좀 봐야겠다. 무명풍을 떠나는 길 위에서 도성의 얼굴도 다소 엄숙해졌다. 허형, 지금의 연라비경은 안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른다. 사람을 미치게 하고 주화인마에 빠지게 할 수 있다니 아마도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그를 흘끗 보았다. 조금 우스웠다. 지금 와서 그 말은 왜 해? 내가 지금 마음을 바꾼다면 당신도 다른 사람을 못 찾을 거잖아. 그건 그렇고 전에 부탁했던 일 몇 사람이나 찾았나? 도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몇 명은 찾았네. 다른 몇 명은 아직 면벽 중이라더군. 하지만 장로들은 오히려 기꺼이 사람을 보내주었다네. 내가 제시한 조건이 참 특이했으니까. 나는 옅게 웃으며 말했다. 내 나름의 생각이 있지.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곧 비경 입구에 도착했다. 대장로도 여기서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듯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대장로께서 일찍 오셨군요. 혹시 내가 안 올까 걱정하신 겁니까? 허허, 허사저의 신의는 천금 같은 품성이니 지금 종문 안에서도 드물지요. 말을 마치고 그는 소매에서 다시 옅은 푸른색 구슬을 꺼냈다. 이건 내가 가져온 정심주다. 이걸 지니면 언제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특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받아들여 손바닥에 쥐었을 뿐인데 시원한 기운이 스며드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가짐에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다. 대장로, 고맙습니다. 받으며 나는 두 손 모아 인사했다. 허허, 당연한 일이지. 대장로는 웃으며 또 한 장의 도면을 꺼냈다. 이건 연라비경 내부의 구조지도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들어가면 위치를 구분하기 좋을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도성과 대장로는 드디어 연라비경을 열었다. 10년 만에 다시 봉인된 비경 입구가 열렸다. 길조차 잡초로 뒤덮여 있었지만 다행히 길은 찾기 어렵지 않았다. 나는 몸을 날려 빗줄기로 변해 비경 입구로 사라졌다.
이 광경을 보며 대장로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생각하다가 물었다. 혹시 준비한 게 너무 적은 건 아닐까? 내가 준 4가지 보물 말고는 다른 건 없는 것 같던데. 도성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시오. 안에 지독하게 흉악한 게 있는 것도 아니니 그 4가지면 충분하다고 봐요. 대장로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심했다. 그렇군, 맞는 말이지. 두 사람은 다시 입구를 봉하고 떠나갔다. 열라비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실은 천재 제자들이 폐관 수련하는 곳이었다. 안에는 구름과 안개가 감돌아 마음을 닫기에 좋았다. 나는 안개 자욱한 곳을 바라보았다. 앞에는 작은 다리 하나만 있었다. 그 너머는 흐릿해 잘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건 들어올 때 밖은 잡초투성이었는데 아무도 손질한 적이 없어 보였지만 안은 매우 깨끗했다. 몸을 굽혀보니 프리패는 분명 절단 흔적이 있었다. 10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나? 나는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별반 다른 점은 없어 보였다. 가장 놀라운 건 주위의 안개였다. 마치 신석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듯했다. 그리고 구름뿐 아니라 다리 아래의 물도 같은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곳은 꽤 흥미롭군. 이상한 건 들어올 때 밖은 잡초가 무성했는데 한 번도 사람이 손질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안쪽은 아주 깨끗하네. 몸을 굽혀 내려다보니 이 풀잎들엔 분명히 잘린 흔적이 있어. 10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왔다면서? 나는 입가를 삐죽이며 중얼거렸다. 주변도 마찬가지야. 거의 이곳과 다르게 없어. 가장 놀라운 건 주위의 구름과 안개가 신비한 돌을 막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 게다가 구름과 안개뿐만 아니라 다리 아래의 물도 이런 능력이 있어. 이곳 참 흥미롭군. 나는 웃었다. 결국 몸을 일으켜 작은 다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계속 걸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지만 하늘빛도 점점 바뀌어갔다. 나는 여전히 걸었다. 하지만 다리 끝은 보이지 않았다. 오던 길조차도 짙은 구름과 안개에 삼켜진 듯했다. 가장 섬뜩한 건 밤이 되어도 주위 안개가 전혀 거치지 않는다는 거였다. 게다가 주위의 기운도 조금 변했다. 마치 뭔가 이상한 것이 그 안개 속에 숨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저장 가방에서 지도를 꺼내 살펴봤다. 지도에 표시된 대로라면 이 다리는 이렇게 길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오래 걸었다. 분명 무언가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갑자기 한 줄기 찬바람이 스쳤다. 마치 무언가가 뒤통수로 불어오는 듯했다. 차가운 바람에 소름이 돋았다. 동시에 안개 속 사방에서 수많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변의 기묘한 움직임을 느끼면서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궁금했다. 이 비밀의 땅이 10년이나 봉인되어 있었는데 정말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걸까?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갑자기 다리 밑에서 검은 팔들이 솟아올랐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 나오는 것처럼 계속 다리 위로 뻗어왔다. 수백 개의 잘린 팔들이 마치 다리 전체를 호수로 끌어들이려는 듯했다. 나는 이 광경을 보며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손을 들어 강한 기운을 모아 아래로 눌렀다. 거의 한순간에 호수에서 기어오르던 모든 팔들이 모두 산산이 부서져 검은 조각이 되었다. 호수 속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머리, 안개는 겨우 10분의 1도 거치지 않았다. 그걸 보고 내 인내심도 조금씩 달아갔다. 숨지 말고. 내가 여기 한 손에 부수기 싫으면 빨리 모습을 드러내라. 내 발밑의 다리가 갑자기 사라졌다. 주위의 모든 풍경도 함께 흩어졌다. 공간이 뒤틀렸다. 다음 순간 나는 어느 성궁 안에 서 있었다. 수많은 보물과 약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머리 위로 천천히 몇 명의 선녀가 날아왔다. 그들이 흔들리며 나를 둘러쌌다. 나는 눈을 빛내며 눈동자에서 흰빛이 흘러나왔다. 그 흰 기운이 흘러나오며 눈앞의 경물을 계속 파헤쳤다. 눈앞의 선녀와 보물 모두가 그 순간 험으로 변했다. 나는 시선을 들었다. 눈에는 은근한 분노가 비쳤다. 보아하니 아까 경고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구나. 곧 내 몸에서 기운이 터져나왔다. 눈앞의 환경이 또 변하려 할 때 내 기운이 바로 눈앞의 환영을 부숴버렸다. 강제로 깨뜨렸다. 쾅쾅 환영이 계속 갈라졌다. 마치 거울이 산산이 깨지는 것처럼 공간 속 모든 것이 찢겨나갔다. 환영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환영이 사라졌다. 이때 나는 한 초원 위에 서 있었다. 안개도 없고 진기한 보물도 없었다. 오직 발밑에 풀밭뿐이었다. 머리 위엔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때 한 마리 푸른 소가 천천히 다가왔다. 입에 풀을 씹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눈동자에 피빛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이 기묘한 장면을 보며 아직도 환영 속에 있는 건 아닌가 의심했다. 그때 푸른 소가 머리를 흔들며 나를 향해 크게 울었다. 다음 순간 그는